창조주의 힘을 막 손에 넣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위안 말기 판정을 받았다. 살아남기 위해 가문의 과수원을 샌드박스 세계로 바꾸고 생명 그 자체의 진화를 가속한다. 내 유일한 희망은 암을 고칠 수 있을 만큼 고도로 발달한 문명을 만드는 것뿐. 안에 사는 작은 존재들은 네모난 세상을 끊임없이 탐험한다. 그러던 어느 날 녀석들은 무시무시한 발견을 하게 된다. 자신들의 세상이 둥근 하늘과 네모난 땅, 그리고 수만 척 높이의 거대 거신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문명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전부 쓸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모든 문명의 위대한 영웅에게 나에게 질문할 단 한 번의 기회를 준다. 세상을 만드는데 며칠이나 걸렸냐고 물을 때마다 난 직접 손으로 샌드박스를 파고 만들던 때를 떠올린다. 정확히 7일이 걸렸다. 그렇게 창조주가 단 7일 만에 만물을 창조했다는 전설이 퍼져나갔다. 내 샌드박스 안에서 문명들이 차례로 일어나고 멸망한다. 하지만 이 눈부신 문명들이 고작 포자 하나에서 시작됐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100에이커의 샌드박스에 얕은 인공 연못을 만들고 염분 농도를 맞춰 바다로 탈바꿈시켰다. 이 중앙바다에 엄청난 양의 곤충족 포자를 뿌리고 세포 분열을 배로 가속했다. 현실 세계의 하루는 샌드박스 안에서의 만년과 같다. 그런데도 단세포 생물이 마침내 플랑크톤으로 진화하기 시작한 건 5일째가 되어서였다. 중앙 바다에 유전적 제한을 설정해 포자 생명체의 크기를 억제하고 너무 거대해지는 것을 막았다. 5일간 단세포만 가득했던 고대 바다에 6일째 오후가 되자 마침내 다세포 생물이 나타났다. 단 몇 분 만에 자연 다큐멘터리를 초고속으로 돌려보는 듯한 광경이 펼쳐졌다. 종들이 몇 초 만에 태어나고 죽으며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 하지만 해가 지자 예상대로 샌드박스 세계의 첫 번째 대멸종이 닥쳤다. 12시간의 어둠은 햇빛 없는 5000년의 시간을 의미한다. 광활한 수생식물 군락이 시들어 바다 밑바닥으로 가라앉는다. 밤하늘 아래 살아남은 생명체는 아무것도 없었다. 내 샌드박스는 너무 작다. 개체수가 너무 적어. 적응력 높은 곤충족 세포를 진화시키기엔 역부족인가. 달빛이 내린 지 30분 후 죽은 식물들의 바다 사이로 희미한 푸른 흔적이 떠올랐다. 개미보다 작은 잎사귀 모양의 생명체였다. 직사광선도 없는데 이 식물은 어떻게든 달빛을 향해 광합성 방향을 틀어버린 것이다. 완전히 전율했다. 녀석의 이름은 루나 블룸. 이 단 하나의 식물이 첫 번째 대멸종에서 살아남았다. 단 몇 초 만에 녀석은 숨 막히는 속도로 진화하기 시작한다. 루나 블룸은 필사적으로 어둠에 적응하던 수련잎처럼 수면을 덮었고 머리 위에 모든 달빛을 빨아들였다. 다시 1시간이 흘렀다. 수만 세대가 지난 후 녀석은 뚜렷한 변종들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2개의 독립된 종이 출현했다. 한 갈래는 달빛을 더 효율적으로 흡수하는 데 집중했다. 다른 갈래는 육식성으로 변해 흡수한 달빛으로 빛을 내어 동족을 유인한 뒤 통째로 삼켜버렸다. 이 모든 광경을 보며 생명이 얼마나 끈질기고 경이로운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살아남은 이 수생식물 하나가 어두운 바닷속에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한 것이다. 충동적으로 이 모든 것을 기록하기로 했다. 검은 노트를 집어들고 연력 창세기의 첫 페이지를 펼쳤다. 나는 적었다. 암흑기. 천지가 요동친다. 해가 진다. 달이 뜬다. 세상은 5000년의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다. 모든 바다 생명체의 99%가 전멸했다. 오직 루나 블룸만이 살아남았다. 이 어두운 바다에서 루나 블룸은 시대를 지배하는 생명체로 군림한다. 연못은 침묵 속에 기다린다. 다음은 해양 동물의 차례다. 내 곤충족 세포는 어떤 바다 생물로 진화할 것인가? 동이 트길 기다리며 밤을 지새웠다. 하지만 마침내 7일째가 시작되자 밤새 번성했던 루나 블룸들이 순식간에 시들기 시작했다. 희미한 달빛에 적응했던 녀석들은 태양 빛에 타버려 바다 밑바닥으로 가라앉았다. 순식간에 루나 블룸의 대규모 폐사가 시작되었다. 오후가 되자 죽은 군락 사이에서 희미한 푸른 흔적이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별 모양의 오각형 루나 블룸, 이번 멸종에서 살아남은 변종이다. 강렬한 햇빛에 적응하며 녀석은 세대를 거듭하며 번식하기 시작했다. 몇 분 만에 9세대는 죽고 신세대가 피어나며 진푸른 별 모양의 거대한 해초밭을 이루었다. 깊은 감동 속에 이 종의 이름을 솔리쉐이드라 지었다. 검은 노트에 2번째 페이지를 넘겼다. 나는 적었다. 태양기, 천지가 다시 요동친다. 달이 진다. 해가 뜬다. 5000년 동안 이글거리는 태양이 머리 위에 떠있다. 암흑기를 지배했던 루나 블룸들이 무더기로 전멸한다. 가장 약했던 변종 중에서 솔리쉐이드가 힘을 얻어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된다. 7일째 밤이 되자
솔리쉐이드는 이제 낮과 밤이 교차하는 만년의 세월을 견디며 바다에서 평화롭게 살아간다. 그동안 수생 식물들의 대규모 광합성으로 산소 농도가 급격히 높아졌다. 바다는 이제 동물이 살 준비를 마쳤다. 처음 등장한 생명체는 검은 딱정벌레 모양의 생물물이었다. 이로써 해양 동물이 진화의 시대의 무대 위로 등장했다. 동물이 나타나는 것을 본 순간 비로소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밤낮을 꼬박 세워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방으로 돌아가 쓰러졌다. 눈을 뜨니 이미 창조 8일째였다. 치열한 바다에서 경쟁에 밀린 일부 생물들이 황량한 해안가에서 사는 양서류로 진화해 있었다. 재빨리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다. 제3기, 신생기, 온갖 종류의 동물들이 폭발적으로 등장한다. 초기 해양 생물들이 종의 황금기를 맞이한다. 단단한 껍질을 가진 무척추동물들이 바다를 지배하지만 그 영광은 오래가지 않는다. 민첩하고 빠른 척추동물들이 탄생한다. 녀석들은 신생기의 주도권을 잡고 바다 밖으로 기어나와 긴 세월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기록을 마치고 조용히 검은 노트를 덮었다. 육지 생물이 오고 있다. 하지만 지능을 가진 생명체는 언제쯤 진화할까? 그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내 피를 샌드박스에 조금 떨어뜨려 보면 어떨까?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한 도박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 먼저 다른 종의 유전자로 실험해보기로 했다. 동물원에 가서 대학 프로젝트라 속이고 침팬지 혈액 샘플을 구했다. 과수원으로 돌아왔을 땐 100에이커의 샌드박스 전체가 미니어처 살아있는 세계로 변해 있었다. 산은 푸르고 무성하며 기괴하게 뒤틀린 나무들이 평원을 뒤덮고 동물들이 강물을 헤엄친다. 이 광활한 세계로 걸어 들어가 딱정벌레 모양의 생물 하나를 골라 1제곱미터의 실험 부지에 옮겨놓았다. 침팬지 피를 주입하고 시간을 가속했다. 거부 반응을 이기지 못한 녀석들은 죽어나갔다. 이틀 만에 수천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 생존자 중 유전자 융합에 가장 성공한 무리를 골라 갑각족이라 이름 붙였다. 녀석들은 놀라울 정도로 인간을 닮아 있었다. 하지만 인간과 달리 등에는 둥글고 검은 껍질판이 자라나 있었지. 키틴족을 번식시키는데 꼬박 이틀이 걸렸어. 샌드박스 안에서는 무려 2만 년이 흐른 셈이지. 곳곳에서 강력한 종들이 출현하기 시작했어. 나무들은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올랐지. 거대한 생물들이 사방에서 태어나며 공룡시대 같은 공포의 시대가 열린 거야. 가장 큰 놈은 머리에 검은 원반이 달린 괴수였는데 내가 설정한 크기 제한인 집고양이 정도까지 자랐더군. 나는 키틴족을 남쪽 끝 나무가 우거진 거대한 협곡에 풀어놓았어. 이런 시대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을지 지켜보고 싶었거든. 시간 흐름을 하루에 100년으로 설정했지. 다음 날 아침 일찍 서둘러 키틴족을 확인하러 갔어.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기초적인 부족 사회를 형성하고 원시적인 언어까지 만들었더라고. 하지만 걱정이 앞섰어. 녀석들은 너무나도 약했으니까 2만 년 전에 고대 유전자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됐던 거야. 공들여 만든 키틴족이 멸종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지. 그래서 그들에게 문명의 씨앗을 주기로 결심했어. 온라인으로 미니어처 소나무 분재를 주문하고 바늘 끝보다 조금 더 두꺼운 초정밀 합금 칼날을 제작 의뢰했지. 물건들이 도착했을 땐 하루 반이 지났고 키틴족의 감 150년이 흐른 뒤였어. 그때쯤 녀석들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어 멸종 직전이었지. 그런데 묘하게 안심이 되더라고. 이 잔혹한 시대에서 150년이나 버텨낸 걸 보니 가능성이 보였거든. 난 시간 흐름을 1대1로 맞추고 직접 안으로 발을 들였어. 키틴족의 정착지는 폐허가 됐고 시체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지. 도망쳐.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어. 놈들이 온다. 몇몇 키틴족 전사들이 포효하며 명령을 내리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밀어냈어. 그들은 정체불명의 짐승뿔로 만든 몽둥이를 들고 섀도 클로라 불리는 검고 야윈 괴물들에게 달려들었지. 우리는 살아남아야 해. 여자들과 어린 키틴족들은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어. 그들의 얼굴엔 절망이 가득했지. 도망치는 삶을 이미 오래전부터 받아들인 것 같았어. 방금 전 달려나갔던 전사들은 이미 먹잇감이 되어버렸어. 사방에 피가 튀었지. 멀리서 지켜보던 나는 죄책감이 느껴졌어. 이 원시부족이 겪는 희생이 너무나도 참혹했거든. 내가 성큼성큼 다가가자 도망치던 키틴족들은 발밑이 흔들리는 걸 느꼈지. 태고의 원시림 속에서 수많은 짐승이 공포에 질려 흩어졌어. 가장 강력한 맹수조차 반응할 틈도 없이 하늘에서 내려온 발에 짓눌려 납작해졌지. 나는 도망치는 키틴족 전사들을 따라잡으며 쓰러진 자들을 물어뜯던 섀도 클로드를 밟아버렸어. 세상에 대체 저게 뭐야? 어떻게 저렇게 거대할 수가 있지?
현존하는 최강의 짐승 펜바보다 만 배는 더 크잖아. 발걸음 한 번에 섀도우 클로를 뭉개버렸어. 키틴족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봤어. 구름을 뚫고 솟아오른 거대한 형체가 마치 하늘을 걷는 고대의 거신처럼 보였지.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러졌어. 난 그들이 하는 말을 전부 알아들을 수 있었어. 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든 내겐 아무런 상관이 없었지. 그들에게 나는 신이나 다름없을 테니까. 도망쳐. 소용없어. 우린 저놈의 수많은 키틴족이 겁에 질려 바닥에 쓰러졌지. 하지만 비명소리 속에서 한 어린 키틴족 소년이 완강하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며 외쳤어. 당신도 우릴 잡아먹으러 온 거야? 괴물이 우리 아빠랑 엄마, 형까지 죽였어. 우린 왜 이렇게 약한 거야? 이 어린 녀석의 용기에 깜짝 놀랐지. 마음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렸어. 바로 너로구나.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 아이를 손바닥 위에 올렸어. 어린 키틴족 소년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렸지. 거인의 손바닥은 끝없는 대륙처럼 펼쳐졌고 소년은 그 손바닥의 손금보다도 작았으니까. 소년이 고개를 들었어. 거신의 두 눈은 하늘에 뜬 두 개의 태양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지. 샌드박스의 모든 생명체에게 내 진짜 얼굴을 숨겼기에 그들은 부드러운 빛을 내뿜는 흐릿한 형체만을 볼 수 있었어. 나는 이 작은 생명체를 한 손에 쥐었어. 내 시선은 차분했지. 길가메시, 이 모든 것을 바꾸고 싶으냐? 어린 키틴족 소년은 내 손바닥 위에서 온몸을 떨며 소리쳤어. 말을 할 줄 안다고? 이 세상에 지성을 가진 거신이 존재하다니. 근데 왜 나를 길가메시라고 부르는 거야? 소년을 눈높이까지 들어 올린 뒤 조용히 대답했어. 이름이란 지성을 드러내는 최초의 표현 중 하나란다. 길가메시가 갑자기 감정을 터뜨렸어. 우리 둘 다 말을 할 수 있잖아. 둘 다 지적인 생명체라고. 그런데 왜 우릴 구해주지 않는 거야? 당신은 이렇게나 강하고 위대하면서. 도대체 왜? 키틴족들은 내가 진짜 누구인지 전혀 몰라. 그저 지혜로운 거대 괴수라고 생각하겠지. 굳이 정정해줄 생각은 없어. 나는 길가메시를 손바닥에 얹고 산과 강을 성큼성큼 건너갔어. 발밑의 나무와 생물들은 가차없이 짓눌렸지. 손을 기울여 아래를 보게 한 뒤 하늘을 뒤흔드는 목소리로 말했어. 이 세상을 보아라. 모든 종은 평등하다. 너희도 이곳의 식물이나 동물과 다를 바 없지. 내가 왜 너희만 구해주어야 하느냐? 단지 너희가 생각을 할 줄 안다는 이유만으로? 길가메시는 완전히 침묵에 빠졌어. 그러더니 서서히 무언가를 깨달은 모양이더군. 아무도 너희를 구하러 오지 않는다. 그 누구도 할 수 없지. 구원자를 기다리지 마라.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건 오직 너희 자신뿐이다. 다만 너희가 자립할 수 있도록 문명의 도구를 내려주마. 길가메시는 내 손바닥 위에 서서 경외감에 찬 눈빛으로 아래를 내려다봤어. 구름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건 난생 처음이었을 거야. 산과 강이 발 아래에서 아주 작게 보였지. 거인의 발 아래로 수많은 맹수가 포효하며 달아나는 광경은 압도적이고 야성적인 웅장함 그 자체였어. 이 높이에서 보는 풍경이 얼마나 숨막히는지, 그리고 이 힘이 얼마나 두렵고도 경이로운지. 소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그렇다면 문명이란 무엇인가? 갓 태어난 종족에게 문명을 설명할 생각은 없었지만 잠시 고민 끝에 답을 내려준다. 문명은 불꽃이자 지식이며 질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성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휘두르는 힘이지. 스스로를 지킨다는 말에 길가메시는 멍하니 정신을 잃고 만다. 그를 어깨에 태우고 그랜드 캐니언으로 돌아가 배낭에서 꺼낸 미니어처 소나무를 땅에 심는다. 현실 세계에선 고작 60cm에 불과한 나무지만 이 소인국에서는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끝없는 신령한 나무 세계수다. 고개를 들어보니 거대한 숲의 지붕이 끝도 없이 펼쳐진 안개 속으로 사라진다. 문명의 힘을 원한다면 너의 용기를 증명해라. 세계수를 기어올라라. 이것은 너의 시련, 지혜와 용기의 시험이다. 나는 말을 하며 특수압 끈건과 기름을 먹인 성냥을 나무 꼭대기에 놓는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다가 키틴족 실험의 부산물인 흰개미 유전자가 담긴 캡슐을 추가한다. 내 목소리가 다시 한번 하늘을 울린다. 켰광. 이것이 문명이 내리는 세 가지 선물이다. 첫 번째, 괴리검해야. 문명을 수호하는 궁극의 무기다. 이 세상을 가득 채운 야수들과 달리 도구를 사용하는 종족만이 지성체라 불릴 자격이 있다. 두 번째, 이글거리는 불꽃으로 타오르는 횃불. 문명을 지탱하는 가교다. 불을 지배하는 자가 곧 문명의 시작을 알리는 법. 세 번째, 권능의 피. 오직 살아있는 자 중 가장 용맹한 전사만이 이를 마실 수 있다. 시련에서 살아남아라. 그러면 비교할 수 없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실패한다면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
종족의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횃불이 꺼지기 전에 세계수를 올라 3가지 선물을 쟁취해라. 어린 키틴족을 조심스레 바닥에 내려놓고 성큼성큼 걸어간다. 그는 멍하니 나를 바라본다. 과수원을 벗어나는 순간 샌드박스의 시간 흐름을 100배로 가속한다. 현실에선 단 몇 초면 타버릴 성냥이 샌드박스 안에서는 며칠 동안 타오를 것이다. 쌍안경을 들어 관찰한다. 어린 길가메시가 입술을 꽉 깨물고 기어오르기 시작한다. 내 관점에서는 그의 움직임이 너무 빨라 잔상밖에 보이지 않는다. 슈슉. 단 몇 초 만에 그는 수없이 추락한다. 하지만 10초 정도가 더 지나자 마침내 꼭대기에 도달한다. 하지만 샌드박스 안의 길가메시에게 그것은 몇 번을 떨어졌는지 셀 수조차 없는 고난의 시간이었다. 세계수 꼭대기 푸른 숲의 지붕 위에 선 길가메시가 검을 높이 들고 무언가 외치더니 다시 빠르게 내려온다. 흥미롭군. 창조주의 권능으로 꼭대기에서의 장면을 재생해본다. 길가메시가 나무를 정복하고 괴리검 에아를 머리 위로 크게 휘두르는 모습이 보인다. 그는 발밑에 세상을 내려다본다. 그의 검은 등껍질이 벌려빈다. 반짝. 그의 얼굴에는 절대적인 자신감이 서려있다. 저들에게 거대한 몸집이 있다면 우리에겐 지혜가 있다. 우리 민족 모두가 신의 권능을 얻을 것이며 모든 야수가 공포에 떨며 도망칠 힘을 가질 것이다. 이 세상의 정점으로 내 백성을 이끌고 문명의 불꽃을 온 땅에 뿌리리라. 머나먼 고대 세계수의 꼭대기에서 이 순간은 영원히 기록된다. 수천만 년 후 불꽃처럼 사라진 찬란했던 고대 얀리 왕조의 대서사시가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굴된다. 알려진 가장 오래된 기록, 얀리 창세기는 적고 있다. 지혜로운 거시는 그 키가 만 자에 달했고 신의 얼굴을 하였으며 산과 강을 짓뭉개며 강림하셨다. 거시는 세계수를 심고 지혜의 시련을 내리셨으며 어린 영웅 왕 길가메시에게 문명의 3가지 선물을 하사하셨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뜨니 샌드박스 내부에서는 이미 100년이 흘러 있었다. 평균 수명이 40-50세인 키틴족에게는 무려 2세대가 지난 시간이다. 기대감을 안고 궁금해한다. 2세대가 지났으니 어린 길가메시는 벌써 노안으로 죽었을까? 대답은 아니오다. 그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나를 크게 놀라게 했다. 내가 떠난 후 첫 10년 동안 길가메시는 도주 중인 키틴족을 이끌었다. 그는 세상에 이토록 놀라운 것이 있다는 사실에 경탄했다. 음식을 익히고 밤에는 야수를 쫓아내며 혹독한 추위로부터 생명을 지켜주는 불꽃. 과연 지혜로운 거신께서 불이야말로 문명의 시작이라 하신 이유가 있었군. 그리고 괴리거메아는 이 원시 정글에서 천하무적임을 증명했다. 길가메시는 수많은 맹수를 베어 넘기며 백성들이 마침내 반격할 수 있을 때까지 살아남게 했다. 두 번째 10년이 흐르자 길가메시는 소년기를 벗어나 30대에 접어들었다. 그는 거대하고 강력하게 성장했다. 키틴족 최고의 사냥꾼이자 부족원들에게 영웅왕이라 불리는 존재. 그는 땅을 태워 비옥하게 만들고 원시적인 형태의 농경까지 시작했다. 그는 오만하고 독선적이었으며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다. 지혜로운 것이니 문명의 3가지 선물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으니까. 문명이란 지식과 역사를 보존하는 것임을 깨달은 그는 부족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과감히 문자를 발명했다. 서령 문자, 언어 체계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자신이 문명 세계를 건설한 최초의 지성체라 확신한 그는 자신의 역사를 책에 기록하고 찬양하며 뻔뻔하게도 창세기라 이름 붙였다. 그는 잔혹한 폭군이자 절대적인 독재자였지만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부족 안에 131명의 아내를 두었고 모두 그의 아이를 가졌다. 대부분의 자식은 그의 체격과 두뇌를 이어받아 강인하고 유능했다. 하지만 키틴족의 평균 수명은 고작 30-40년뿐. 길가메시도 이제 30대 중반이다. 한때 머리 위로 에아를 휘두르던 용맹한 전사도 이제 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것이다. 목재로 지어진 나무집 안 화로의 불길이 타오른다. 활활. 길가메시는 섀도클로 가죽으로 엮은 거대한 의자에 조용히 앉아 불꽃을 향해 중얼거린다. 저것이 바로 지혜로운 거신께서 내게 주신 문명의 불꽃이로구나. 마치 춤추는 진홍빛 꽃송이처럼 아름답구나. 한때 강건했던 길가메시의 몸도 이제는 늙어버렸다. 그는 벽에 걸린 야수들의 두개골을 돌아본다. 이 땅의 모든 공포스러운 괴물들을 사냥한 전리품들이다. 그의 삶은 충분히 영광스럽고 찬란했다. 꿈꾸던 것을 이루었으니 그는 만족한다. 다음 족장은 이미 정해졌다. 그의 못지않게 유능한 아들 알토리아가 부족을 새로운 정점으로 이끌 준비를 마쳤다. 길가메시는 명확히 느끼고 있다. 자신의 생명이 다해가고 있음을. 죽음은 모든 살아있는 것에게 찾아오는 법. 그는 죽음을 거의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다 조용히 권능의 피를 꺼내들고 한숨을 내쉰다. 이제 더 이상 걱정할 것은 없다. 지혜로운 거신께서 말씀하셨지. 오직 세상에서 가장 용맹한 전사만이 이 세 번째 선물을 마실 수 있다고. 내가 바로 그 전사인가? 어디 한번 확인해보자고. 황혼을 맞이한 영웅. 흐릿해진 눈동자가 잠시 번뜩인다. 영광으로 가득했던 삶의 파노라마가 스친다. 예고 없이 눈물이 떨어진다. 그는 침묵 속에 팔을 찌르고 상처 사이로 권능의 피를 들이붓는다. 태어나서 처음 겪는 맹렬한 고통이 전신을 찢어밟힌다. 길가메시는 몸부림치며 바닥으로 쓰러진다. 수많은 전장을 누벼온 늙은 영웅조차 이런 비명을 내지른 적은 없었다. 마침내 그는 견뎌낸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킨다. 길게 늘어진 머리카락은 눈부신 은색으로 변해 있었다. 그의 얼굴은 신과 같이 무결하고 젊은 모습이다. 트리하우스 안, 은발을 휘날리는 건장한 청년이 중얼거린다. 권능의 피, 이 얼마나 위대한 선물인가. 길가메시는 끊임없이 소용돌이치는 힘의 파동을 느낀다. 한편 부족에서는 길가메시의 아들 알토리아가 단상에 올라 단절의 거메아를 높이 치켜들며 새로운 족장임을 선포하고 있었다. 현명하고 고결한 알토리아는 겸손함과 재능을 겸비해 잔혹하고 오만한 아버지보다 훨씬 뛰어난 지도자였다. 길가메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랬기에 알토리아를 후계자로 지명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변했다. 알토리아는 친절했고 모두의 사랑을 받았다. 그는 아버지를 존경했으며 단 한 번도 그 자리를 탐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길가메시는 그 어떤 위협도 설령 가능성뿐일지라도 용납하지 않는다. 내가 돌아왔다. 족장의 자리는 여전히 나의 것이다. 그날 부족 전체에 비통한 곡소리가 울려 퍼졌다. 영웅왕 길가메시는 친아들을 살해하고 다시 족장의 자리를 찬탈한다. 그의 두 번째 생이 시작된 것이다. 두 번째 생의 첫 10년 동안 그는 백성들을 이끌어 돌집을 짓고 부족을 통합하며 대수교에 맞서는 석기 시대의 막을 열었다. 권능의 피를 이어받은 길가메시는 이제 수많은 유전자의 힘을 몸에 품게 되었다. 그는 거목을 가볍게 뽑아버리고 맨손으로 산을 옮길 정도의 위력을 발휘한다. 그는 백성들을 이끌고 괴수들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13년의 처절한 혈투 끝에 그는 대륙 최강의 괴수라 불리는 100m급 거수 펜바를 정조준한다. 펜바는 내가 설정한 크기 제한까지 진화한 이 대륙 괴수 시대의 명실상부한 제왕이었다. 길가메시와 펜바는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싸웠다. 대지가 갈라진다. 협곡이 무너져 내린다. 숲속의 짐승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진다. 전투가 끝났을 때 길가메시는 피칠갑이 된 채 한 손에는 에아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100m에 달하는 펜바의 사체를 끌며 돌아왔다. 300만 한거구의 사체를 한 손으로 끌고 온 것이다. 대륙 곳곳의 부족민들은 그 압도적인 광경에 넋을 잃었다. 그들은 그의 영광을 찬양하는 서사시를 쓰고 그의 힘을 노래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왕이다. 나는 국가를 세우리라. 그가 돌아온 순간 수십 개 부족의 사람들은 어깨를 누르던 공포에서 해방되었다. 군중들이 환호성을 터뜨린다. 사람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이 위대한 영웅왕 아래에서 처절한 방랑의 시대는 끝났음을. 더 이상 괴수들의 위협에 떨며 살지 않아도 된다. 문명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길가메시는 아들을 죽인 치욕을 지우고 오직 자신의 영광과 용맹함만을 얄리 창세기에 기록했다. 얄리 창세기는 기록한다. 길가메시가 권능의 피를 마시고 전설의 펜바를 도살했으며 거석을 옮겨 성벽을 쌓고 역사상 첫 도시 국가인 스토나트 시티를 건설했다고. 시간은 무심히 흐른다. 대륙 전체의 지배자가 된 길가메시는 문명을 세우는데 온 힘을 쏟는다. 그는 강철 같은 집념으로 군림하며 매력적이면서도 지독하리만큼 무자비했다. 그는 화폐를 만들고 언어를 정립하며 도시를 세우는 한편 백성들을 엄격한 계급으로 가차없이 나누었다. 그는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세계의 끝을 탐험할 전사들을 파견했다. 그는 백성들에게 최고의 영웅왕이자 거역할 수 없는 폭군이었다. 얄리 왕조 87년, 길가메시의 나이는 127세였다. 스토나트 시티의 인구는 수천만 명으로 불어났다. 이곳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노예가 거래된다. 귀족들의 유흥을 위해 거대한 투기장이 건설되었다. 부족 시대를 살았던 이들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다. 후손들은 조상들이 겪었던 고통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안락함 속에서 그들은 썩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얄리의 왕은 여전히 서슬퍼런 기세를 잃지 않았다. 어스름한 스토나트의 왕궁, 백골로 조각된 옥좌 앞에 한 남자가 에아를 곁에 둔 채 당당히 서 있다.
얄리의 위대한 왕이시여, 도시 국가의 주권자 길가메시 폐하, 마침내 온 세상의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성사 신시이자 왕실 장관인 한 명이 깊숙이 머리를 숙이며 열변을 토한다. 그렇다면 말해보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 길가메시가 장관을 뚫어지게 응시한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궁궐 넘어 푸른 하늘까지 꿰뚫는 듯하다. 사방으로 파견된 전사들은 수십 년간 탐험을 이어갔고 수많은 이들이 여정 중에 목숨을 잃었다. 이제야 그들이 답을 가지고 돌아온 것이다. 한 명이 극적인 몸짓을 취한다. 우리 세계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난 천원지방의 형상입니다. 하늘은 머리 위에서 무한한 곡선을 그리며 펼쳐져 있습니다. 대지는 완벽한 정사각형이며 중앙에는 거대한 바다가 있고 주변은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가장 빠른 짐승을 타고 세상의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직선으로 왕복하는 데만 20년이 넘게 걸립니다. 옥좌에 앉은 길가메시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 입을 열었다. 알겠다. 수고했다. 물러가라. 예, 폐하. 한 명은 물러나려다 멈춰서서 숭배의 눈빛으로 자신의 왕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이 위대한 영웅왕은 그들을 동굴 밖으로 이끌어 부족을 만들었다. 그는 농경 사회를 지나 석기 시대로 그리고 도시 국가의 시대로 문명을 진화시켰다. 그는 현존하는 가장 공포스러운 괴수왕 펜바를 도살하고 문명의 시대를 차례로 열어젖혔다. 30여 년 전 한 명은 그저 젊은 뜨내기에 불과했다. 그때 폐하께서 그를 불러 세상의 지도를 그리라는 명을 내리셨다. 30년이 흘러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온 스톤하트 시티에서 그는 더 이상 청년이 아니었다. 눈앞에 자신은 죽음을 앞둔 노인이 되어 몸을 떨고 있지만 폐하께서는 30년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시간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다. 진정으로 위대하고 비현실적인 지배자로다. 한 명의 몸이 전율하며 눈동자에는 충성심이 이글거린다. 지난 100년간 폐하께서는 그 힘의 진수를 단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으시다. 이제 그가 얼마나 강한지는 아무도 가늠할 수 없다. 아마도 다가올 세월 동안 이 불멸의 왕은 얄리 백성들을 다음 문명의 시대로 인도하시리라. 둥근 하늘과 네모난 땅이라. 궁전이 텅 비자 길가메시는 그 말을 곱씹으며 길게 한숨을 내뱉었다. 그는 오랜 세월 곁을 지켜온 동료처럼 옆에 놓인 검신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런데 애하여 온 세상을 뒤져보아도 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답을 찾을 수가 없구나. 길가메시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검을 만졌다. 도대체 이것은 무엇으로 만들어진 것이냐? 어떤 괴수의 뼈란 말이냐? 어떤 기술이 있어야 이런 물건을 빚어낼 수 있단 말인가? 진실은 이 세계가 처음부터 실제하는 세계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샌드박스의 광석을 전혀 묻지 않았으니 내부의 문명은 절대 석기 시대를 벗어날 수 없지. 그들이 이해하는 세상 속에서 금속이라는 단어는 결코 존재하지 않을 거야. 그들에게 이 반짝이고 부서지지 않는 물질은 신비롭고 강력하며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이니까. 세상의 끝까지 가보았으나 위대한 지혜의 거신님의 흔적은 찾지 못했습니다. 대체 어디에 계신 거냐? 지혜의 거신이 가진 문명은 그야말로 이해를 초월하는 수준이다. 내게 하사하신 이 검은 내가 가졌던 것 중 가장 위대한 보물이야. 하지만 한 문명을 일궈낸 이 칼날이 또한 경고가 아닐까? 문명이라 불리는 힘, 난 그 아주 작은 일부분만을 쥐었을 뿐이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지. 이 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미스터리는 그를 공포로 몰아넣는다. 애아는 언제든 떨어져 목숨을 앗아갈 듯 그의 머리 위에 매달린 칼날처럼 그를 압박한다. 문명의 힘, 그 전부를 얼마나 갈망해왔던가. 길가메시는 오랫동안 잠들었던 사자처럼 왕좌에 앉아 천천히 먼 곳을 응시한다. 그의 정신은 100년도 더 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만피트의 거구, 신성한 빛을 내뿜으며 거대한 손바닥으로 어린 길가메시를 감싸고 세상을 굽어보며 문명의 3가지 선물을 하사하던 그것인 생애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 마치 어제 일처럼 여전히 생생하다. 내 수명이 다시 다해가고 있어. 힘의 혈통도 이제는 내게 듣지 않는군. 3번째 삶을 살고 싶다. 위대한 지혜의 거신이여, 당신을 다시 뵙고 싶나이다. 불행히도 그 순간 난 이웃과 저녁을 먹으며 수다를 떨고 있었기에 길가메시의 기도를 전혀 듣지 못했다. 들었더라도 대답하지 않았겠지만 늙어 죽을 운명은 죽어야 하는 법이다. 영원히 사는 자는 없어. 길가메시는 이미 나조차 부러워할 만큼 전설적인 삶을 살았다. 영광스럽고 찬양받으며 현실을 초월한 삶. 그가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는가? 하지만 난 그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삶에 집착하는지 과소평가했다. 죽음을 한번 맛보고 돌아온 뒤 그는 이전에는 결코 느껴본 적 없는 공포에 떨고 있었다. 이 영웅왕은 3번째 삶을 갈망하고 있다.
옌리 왕조 2002년 1월. 길가메시의 나이 142세. 보통 사람보다 3배나 오래 사니 전설적인 왕에게도 노화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가 경로를 터뜨리자 온 왕국이 뒤흔들렸다. 그는 전국의 지혜의 거신을 찾으라는 칙령을 내리고 곳곳에 연금술사와 마법사들을 불러 모아 불로장생의 약을 조제하고 흑마법을 연구하게 했다. 태고의 숲 전체에서 수많은 야수들이 도살되었고 그들의 신체 부위는 실험을 위해 채취되었다. 한때 번성했던 그림자 발톱들조차 거의 멸종 위기에 몰렸다. 역사는 훗날 악명 높은 폭정의 시대로 불리게 될 시기로 접어든다. 13년 후 궁정 마법사가 길가메쉬의 수명을 연장하는데 성공한 장수 엘릭서를 만들어냈지만 내성이 금방 생기고 말았다. 몇 번 복용한 후에는 아예 효과가 없었다. 길가메쉬는 다시 막을 수 없는 쇠락의 길로 빠져든다. 그 어떤 생명체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설령 위대한 영웅이라 할지라도. 옌리 왕조 145년. 다시 30년이 흘렀다. 길가메쉬는 자신의 생명력이 무서운 속도로 빠져나가는 것을 느낀다. 한때 강대했던 이 노인은 왕좌에 미동도 없이 앉아 눈을 감은 채 중얼거린다. 내 삶이 거의 끝났구나. 죽고 싶지 않아. 아직은 아니야. 사흘 동안 침묵 속에 앉아있던 그는 노쇠한 눈을 뜨고 흐르는 시간과 타협한다. 그는 다음 왕이 될 후보자들을 선발하기 시작한다. 온 왕조가 들썩였다. 위대한 왕께서 돌아가신다. 불멸의 영웅왕 길가메쉬가 정말로 죽는다는 사실에 아무도 감히 이를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지난번 수명이 다해갈 때 길가메쉬는 가장 신뢰하던 아들 알토리아를 후계자로 지명했으나 두 번째 삶을 얻자마자 자신의 손으로 그를 죽였다. 제2의 알토리아가 되고 싶은 자는 없었다. 그러나 길가메쉬는 자신이 왜 가장 영리한 왕인지 다시 한번 증명한다. 그는 명령을 내렸다. 모든 왕위 후보자에게 힘의 혈통을 주어 자신과 대등한 힘을 갖게 하여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하고 각자 자신만의 제2의 도시, 국가를 건설할 권리를 부여하겠노라고. 이 공고는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다. 상인, 노예, 평민, 귀족, 그리고 장인들이 궁전문 앞으로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수많은 이들이 시련을 통과했지만 힘의 혈통의 거부 반응으로 목숨을 잃었다. 단 2명만이 살아남았다. 숲의 전사 엔키두, 그리고 평원의 궁벌 렌달. 각자 힘의 혈통을 받은 그들은 자신만의 도시 국가를 건설하러 떠났다. 힘의 혈통으로 강화된 차세대 왕 2명이 탄생한 것이다. 그들은 왕위에 올라 죽어가는 길가메쉬의 뒤를 이어 옌리 문명을 다음 시대로 이끌 것이다. 문명은 길가메쉬와 함께 시작되었다. 그에 대해서 끝날 수는 없지. 옌리 왕조 1975년 1월 3명의 왕이 나란히 통치하며 도시 국가들은 전례 없는 황금기에 접어들었고 그때 길가메쉬는 죽음이 진짜로 다가왔음을 느낀다. 그는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 지금까지 지은 그 어떤 궁전보다도 웅장한 지혜의 거신 신전을 짓도록 장인들을 불러 모았다. 거대한 석조 신전 안 그 중심에는 솟구친 거인의 상이 세워졌다. 어린 영웅왕을 한 손바닥에 올리고 차분한 눈빛으로 세상을 굽어 살피는 전신이 신성한 백색 광위로 불타오르는 만 피트에 빛나는 거신. 그날 길가메쉬는 지혜의 거신이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길 바라며 수백만 백성들과 신하들을 이끌고 신전에서 국가적인 예배를 올렸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이라도 지혜의 거신님을 볼 수 있다면. 길가메쉬의 늙은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린다. 거의 100년이 흘렀다. 이제 죽음의 문턱에서 길가메쉬는 전 조정을 신전으로 이끌고 두 번째 간청을 올린다. 위대한 지혜의 거신이여 길가메쉬가 당신을 다시 뵙기를 원하나이다. 이 영웅왕이 생애 마지막까지 품고 있는 단 하나의 소원. 그에게 문명의 3가지 선물을 주었던 존재와 단 한 번만 더 마주하는 것. 의식이 어찌나 거대했던지 산책 중이던 나조차 창조주의 정신으로부터 갑작스러운 메시지를 받게 되었다. 감동했는걸. 난 이 옛 지인을 만나러 가기로 했다. 게다가 키틴족이 저지르고 있는 일들을 이제는 멈춰 세울 때가 되었다. 가속된 시간 속에서 불과 며칠 만에 길가메쉬의 불멸이라는 꿈을 위해 그들이 수많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그토록 많은 종을 멸종시켰을 줄이야. 난 샌드박스의 시간 흐름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안으로 성큼 걸어 들어갔다. 그 순간 샌드박스 안의 모든 생명체가 그것을 느꼈다. 그들의 발밑에서 대지가 진동한다. 산도, 강도, 바다도 모든 것이 뒤흔들린다. 나무들이 발 아래 깔려 으스러진다. 골짜기에는 거대한 발자국이 남는다. 야수들이 숲에서 사방팔방으로 도망친다. 서서히 스톤하트 시티마저 떨리기 시작한다. 대체 무슨 일이지? 성이 무너지는 건가? 바로 그 순간 석상 앞에서 조정을 이끌고 예배를 드리던 길가메쉬도 그것을 느꼈다.
처음으로 위대한 영웅왕의 늙은 얼굴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기쁨의 표정이 떠올랐다. 200년 만에 내게 문명의 3가지 선물을 주신 그분이 마침내 돌아오셨어. 수천만 명이 거주하는 스톤하트 시티를 내려다보며 난 조용한 경외심을 느낀다. 내 관점에서는 농구 코트보다 크지 않지만 그 조그만 키틴족이 지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참으로 장관이다. 난 아래에 있는 정교한 신전들과 제단들을 내려다본다. 거대한 석상 아래 은빛 머리의 늙은 영웅왕이 AA를 손에 줄 채 눈물을 흘리며 나를 올려다본다. 나는 울부짖는 이 영웅에게 시선을 내린다. 한때 내 손바닥 안에 있던 작고 연약한 어린 카이텐족, 신성한 나무 꼭대기에 서서 에아를 하늘 높이 치켜들고 포효하던 그 소년에게 그는 이제 늙어 여생의 끝자락에 와 있지만 젊은 날의 그 치열하게 타오르던 투지는 마치 어제의 일처럼 느껴진다. 길가메시, 그간 평안하였느냐? 내 목소리는 부드러우나 구름을 뚫고 아래에 있는 거대한 도시 전역으로 울려 퍼진다. 길가메시는 성검에 몸을 기댄 채 바르르 떨고 있다. 그럭저럭 잘 보냈다고 해야 할까요? 그의 목소리는 메마르고 거칠다. 그는 구름을 꿰뚫고 서 있는 거신을 뚫어지게 바라본다. 예전에도 본 적이 있지만 지금 이 광경은 다시금 그를 전율케 한다. 1만 피트 높이의 거신이 하늘로 곧게 솟아있고 그 거구는 온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듯하다. 짙은 광채가 그 얼굴을 가리고 있다. 구름 사이로 순수하고 성스러운 빛이 새어나온다. 장엄한 거신이 스톤하트 시티 전체를 굽어본다. 우뚝 솟은 그 모습은 엄숙하고도 신성하다. 어떤 언어로도 이 광경을 온전히 묘사할 수 없다. 이건 꿈이 아니다. 정말로 실제하는 것이다. 수천만 명의 시민들, 고급 가죽 예복을 입은 부유한 상인부터 누더기를 걸친 노예까지 모든 이가 하던 일을 멈추고 집 밖으로 나와 거리에서 고개를 젖힌 채 하늘을 찌르는 거신을 올려다본다. 이분이 바로 우리에게 문명을 선사한 전설 속의 지혜로운 거신. 정말로 키가 1만 피트나 되시는구나. 이 얼마나 경이로운 존재인가. 태양, 달, 별만큼이나 거대한 존재 앞에 모두가 얼어붙어 경외감에 황싸인다. 텅 빈 머릿속으로 갈망, 공포, 경이로움이 휘몰아치며 오직 경배만이 남는다. 길가메시는 넋이 나간 신하들의 얼굴을 보며 나직이 웃음을 터뜨린다. 그는 지혜로운 거신을 처음 보았을 때 자신도 똑같은 기분이었음을 기억한다. 긴 침묵 끝에 길가메시는 고개를 치켜들고 갈망으로 가득 찬 눈빛을 보낸다. 지혜로운 거신이여, 당신은 100년 전 제게 문명을 맡기셨지요. 저는 해냈습니다. 1만 피트 상공에서 내 목소리가 파도처럼 구름을 뚫고 아래의 스톤하트 시티로 쏟아져 내린다. 내 공적은 영원히 알리 창세기에 기록될 것이다. 너는 알리 문명사에서 가장 위대한 1세대 영웅왕으로 기억되리라. 후세 사람들은 길가메시의 이름을 노래하게 될 것이다. 전설로 전해질 수백 년의 영광이로다.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길가메시가 갑자기 감정을 터뜨린다. 그렇다면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당신과 같은 영원한 삶을 원합니다. 길가메시는 우뚝 솟은 거신을 올려다보며 온몸으로 갈망을 표출한다.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전부 다. 제게 불멸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 왕은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력, 부를 가졌고 온 세상을 발 아래 두었건만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다. 영생이라니. 나 역시 그것을 원한다. 나는 불치병으로 죽어가며 매 순간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다. 길가메시가 읽어놓은 서사시 같은 삶이 몹시도 부럽구나. 길가메시여, 너는 너무 탐욕스럽구나. 내게 불멸의 비밀 같은 건 없다. 나는 최후를 향해 걸어가는 이 왕을 차분히 내려다본다. 생과 사의 순환은 자연의 섭니다.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삶의 끝에 서면 모든 생명체는 더 살기를 갈망하게 마련이다. 그 순간 지위나 계급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황제든 노예든 문명의 모든 경계는 사라진다. 수많은 문명이 세월 속에 흥망성쇠를 거듭해왔다. 황제든 미물이든 그 누구도 죽음의 먼지를 피할 순 없었다. 나는 길가메시를 한참 동안 바라본 뒤 무거운 마음으로 아래의 왕국을 굽어본다. 말도 안 돼. 길가메시는 구름에 가려진 신성한 얼굴을 올려다보며 거친 목소리로 억지로 말을 내뱉는다. 거짓말이야. 당신은 할 수 있어. 당신이라면 분명히 할 수 있다고. 그의 눈빛이 강렬하게 타오르며 나를 꿰뚫을 듯 응시한다. 그의 체구는 산맥처럼 우뚝 솟아있고 안반처럼 견고하다. 2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힘의 혈통이 그를 지탱해 주었지만 세월의 풍파도 이 위대한 거인을 진정으로 굴복시키지 못했다. 그에게 수백 년은 어제의 일처럼 느껴진다. 그의 눈에 지혜로운 거신은 불멸의 존재로 보일 뿐이다. 이 얼마나 두려운 힘인가. 끝없이 갈망하게 만드는 저 수명이란. 길가메시의 입술이 가늘게 떨린다.
그는 갑자기 고개를 뒤로 젖히고 포효한다. 결국 내 부름에 답해 나타나셨군. 나의 죽음을 늙어서 벌벌 떨며 죽어가는 이 비참한 삶의 끝을 지켜보러 오신 건가? 길가메시, 나는 너의 마지막을 배웅하러 온 것이다. 내 생명을 연장해줄 힘은 내게 없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잇는다. 또한 문명을 다시 한번 인계하고 경고를 전하러 왔다. 너희 문명은 너무나도 잔인해졌구나. 수많은 종을 멸종시키고 숲을 불태우며 거대한 맹수들을 도살했다. 너희는 이 대륙 전체를 짓밟았다. 진정한 문명은 잔혹함이나 야만성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사륙을 멈출 것을 명한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길가메시는 여전히 건장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몸을 떨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의 두 눈은 시시각각 더 격렬하게 타오르는 불꽃처럼 이글거린다. 백발의 노인이 한 걸음 앞으로 내딛는다. 사륙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나 또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내게 준 검, 애아를 쥐고 살아온 기분이 어떤지 아나? 그 검은 마치 심판의 칼날처럼 내 머리 위에 매달려 있었다. 내게 거대한 힘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공포를 안겨주었지. 그리고 오늘 나는 내 손으로 직접 그 검을 뽑겠다. 기록관 바몬, 앞으로 나와 우리 문명사의 이 순간을 기록하라. 내가 말할 테니 너는 적어라. 진홍색 책상에서 기록관 바몬이 묵묵히 기펜을 든다. 그는 잿빛 가죽 종이를 펼친다. 말씀하십시오, 폐하. 자연에 맞선 인류 투쟁의 역사는 용기와 영광의 역사다. 후세에 그 역사를 남기기 위해 나는 안리 창세기를 쓰게 했다. 이제 이 순간 내가 보여주는 용기를 역사가 기록하게 하라. 후손들이 선대들의 정신을 이해하게 하라. 길가메시가 거칠고 무거운 숨을 몰아쉰다. 늙은 몸을 지팡이에 의지한 채 그가 포효하듯 외친다. 얀리 왕조 원년, 전설의 괴수 펜바를 처단하고 100년 넘게 왕좌를 지킨 영웅왕 길가메시가 다시 한번 전장에 선다. 왕국의 모든 전력을 쏟아부어 저 높은 곳에 불가침한 지혜의 거신을 유인해낸 것이다. 그가 검을 높이 들어 지혜의 거신을 내리친다. 나는 위에서 이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본다. 복잡한 감정이 뒤섞이고 진심으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 지난번엔 친아들을 죽이더니 이번엔 신을 도살하려 드는구나. 하지만 나는 금세 평정심을 되찾는다. 길가메시의 행동은 겉보기에 무모해 보이지만 지극히 그다운 선택이다. 처음 죽음에 직면했을 때 이 영웅왕은 돌아와 사랑하는 아들을 제 손으로 죽였다. 두 번째로 죽음이 다가오자 그는 자신에게 문명의 3가지 선물을 하사한 나에게 검을 겨누고 있다. 만피트 높이의 거인을 향해 감히 질문을 던지던 자를 많은 영혼 속에서 선택했을 때부터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작 알았어야 했다. 그는 평생 공포라는 것을 몰랐다. 지금 나에게 검을 드는 것 또한 그저 그라는 존재의 본 모습일 뿐이다. 그것이 그의 본성이다. 나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유지한다. 길가메쉬, 이것이 나의 마지막 경고다. 이 광기를 멈춰라. 이것은 문명이 아니라 야만일 뿐이다. 네, 다음 행동은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죽음보다 더 무거운 대가는 없다. 길가메쉬가 천천히 핏빛 눈동자를 뜬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꺼졌던 불꽃이 다시금 거세게 타오른다. 죽음을 각오하고 펜바에 맞섰던 것처럼 오늘 나는 지혜의 거신을 도살하겠다. 그 문명을 찬탈하리라. 그 권능을 취하리라. 그리고 진정한 영생을 얻으리라. 내 백성들을 이끌고 신에게 도전하겠다. 길가메쉬가 천둥 같은 포효를 내지른다. 이것은 문명과 문명이 맞붙는 최초의 충돌이다. 하나의 지성 문명이 유일무이한 지혜의 거신에 맞서 일어선 것이다. 당신이 한때 우리를 인도했을지라도 지금은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을 뿐이다. 그가 검을 높이 치켜든다. 휘몰아치는 바람에 그의 은백색 머리카락이 거칠게 흩날린다. 그때 도시 전체에 깊고 공명하는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 순간 스톤하트 시티 전체가 요동치기 시작한다. 수십만의 군대가 밀려들며 정교하고 절도 있는 전투 대형을 갖춘다. 나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탄식한다. 길가메쉬는 10년 넘게 지혜의 거신을 칠 계획을 세워왔던 것이구나. 오늘은 그저 나를 끌어내기 위한 함정이었을 뿐이다. 내 제안을 거절한다면 그는 그저 나를 죽이러 올 생각이었다. 대담하고도 명석하군. 그런 면에서 그는 진정 위대한 폭군이다. 같은 시각 광활한 평원 도시에서 전사수장 렌달이 자신의 궁전 앞에 침착하게 서 있다. 그 먼 거리에서도 구름 위로 솟아오른 거대한 형체를 볼 수 있었다. 얼마나 완벽하고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생명체인가. 온몸이 전율하며 그의 눈동자가 바늘 끝처럼 가늘어진다. 이제 움직일 때다.
동맹을 구해야 할 필요가 없었다면 그 오만한 길가메쉬 폐하가 귀중한 권능의 피를 남과 나누었을 리 있겠는가? 이 순간이야말로 그의 진정한 목표였다. 렌달이 검을 뽑아들자 전사의 기운이 온몸에서 거칠게 뿜어져 나온다. 그가 외친다. 진격하라. 역사가 이 위대한 순간을 기억할 것이다. 얄리 왕조 원년, 얄리인들은 지혜의 거신을 도살하고 불사의 피를 얻어 귀환하리라. 한편 왕도 근처, 한때 하늘을 뚫을 듯 솟았던 세계수 아래에는 문명의 세 가지 선물을 시험했던 고목이 이제 거대한 숲의 요새를 품고 있었다. 세계수 꼭대기에서 숲의 수호자 엔키두가 나무 지팡이에 의지한 채 멀리 하늘을 찌르는 공포스러운 거인을 묵묵히 응시한다. 그 뒤로 몇 명의 제자들이 조용히 서 있다. 스승님, 이제 떠날 시간입니다. 왕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누군가 속삭이자 엔키두가 한숨을 내쉰다. 숲의 요새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토록 먼 거리에서도 거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공포가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처럼 느껴진다. 스승님도 두려우신가요? 눈치 없는 제자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연합의 가장 강력한 세 왕이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전설적인 지혜의 것이니라 할지라도 무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두렵지 않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을 내던지는 것이 두려울 뿐이다. 나의 문명과 지혜는 우리에게 선물을 하사하고 종족을 구원한 이를 도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문명을 선사한 지혜의 거신을 배신하는 것은 짐승보다 못한 짓이다. 제자들은 침묵에 빠진다. 그들의 스승은 대도시의 가장 강력한 새 지도자 중 한 명이다. 그는 권능의 피에 실현해서 살아남은 위대한 숲의 영웅이다. 그런데 지금 그는 왕명을 거역하기로 한 것이다. 나는 왕명을 어겼다.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내 목을 베어라. 폐하께서 승리하신다면 이것을 왕궁으로 가져가라. 나의 죄는 왕권에 대한 불복종이다. 폐하의 절대적인 통치 아래 불복종은 곧 죽음을 뜻한다. 이것은 전적으로 나의 결정이다. 부디 우리 요새에 아무런 벌이 내려지지 않기를 바란다. 만약 지혜의 거신이 승리한다면 대신 내 머리를 그분께 가져가라. 그 위대한 존재에게 용서를 빌어라. 진정으로 문명을 이어나가는 자들이 여전히 존재하며 우리가 그저 야만인이 아님을 지혜의 거신께서 알게 하라. 우리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지 말아 달라고 간청해라. 우리에게 한 줄기 희망의 불씨를 남겨달라고 말이다. 엔키두 스승이 세계수 꼭대기에 서서 양팔을 넓게 벌린다. 겐조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마음을 다잡는다. 허공에 선혈이 낭자한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 중 한 명인 엔키두의 목을 겐조가 제 손으로 벤다. 숲의 왕 엔키두는 전혀 저항하지 않는다. 겐조는 잘린 엔키두의 머리에서 평온하고 낯익은 얼굴을 빤히 쳐다본다. 그는 말없이 그것을 가죽으로 감싼다. 그때 갑자기 가슴속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 인생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무언가가 천천히 부서지고 있음을 그는 어렴풋이 깨닫는다. 저 아래 지상에서는 나라 최고의 군대가 쏘아올린 수많은 화살이 일제히 비처럼 쏟아진다. 하지만 내게 그들은 그저 개미떼에 불과하다. 화살촉은 날카로우나 실린 힘은 턱없이 부족하군. 턱없이 부족하군. 칼과 창이 두꺼운 데님 바지를 찌르지만 안쪽 피부에는 스치지도 못한다. 최정예 병사들조차 거인의 옷 한 자락 뚫지 못하다니 진작 알았어야 했다. 숲을 정복하고 수많은 거수들을 쓰러뜨린 무적의 군대가 지혜로운 거인 앞에서는 무력하기 짝이 없구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길가메시가 폭발적인 도약과 함께 번개처럼 내 무릎까지 치솟았다. 나도 모르게 살짝 감탄하고 말았다. 저 속도 정말 대단하군. 개미 주제에 벼룩처럼 튀어오르다니 이 정도 위력이라니 보통이 아니야. 나는 파리를 잡듯 손을 휘둘렀으나 고대의 영웅왕은 검을 쥔 채 놀라운 민첩성으로 피해냈다. 길가메시는 맹렬한 속도로 좌우를 휘저으며 내 바지를 타고 올랐고 그가 찌르는 검 끝에는 묵직한 살기가 실려 있었다. 이것이 지혜로운 거인의 위용인가? 거인이 움직일 때 생기는 풍압만으로도 몸이 날아갈 것 같군. 폐하, 렌달이 왔습니다. 렌달이 도착해 가볍게 8m를 뛰어올라 내 바지가랑이에 매달렸다. 나는 손을 뻗어 렌달을 낚아채려 했다. 태산 같은 손이 덮쳐오자 전사왕 또한 만만치 않은 날렵함을 선보였다. 수년간 거수들과 싸우며 다져진 경이로운 전투 본능이 빛을 발하는구나. 과연 그 명성에 걸맞은 실력이다. 제법이군. 하지만 시험은 여기까지다. 나는 손바닥을 내밀어 눈 깜짝할 사이에 렌달을 향해 내질렀다. 그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반응할 시간조차 없었다. 그는 단숨에 멀리 날아가 버렸다. 찰나의 순간 다시 한번 휘둘렀다. 산이라도 부술탄 일격이 길가메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길가메시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는 간발의 차로 반응하며 내 손바닥을 막아서기 위해 눈부신 검기를 휘둘렀다. 일격이 검날의 정면으로 충돌했다. 그의 온몸이 뒤로 튕겨나가며 추락했다. 단 한 번의 합에 무너지다니. 고작 거인의 가죽에 생채기나 냈을 뿐인가. 길가메시는 입에서 피를 쏟으며 허탈한 웃음과 함께 바닥에 처박혔다. 나는 이 비범한 남자를 복잡한 심경으로 바라보았다.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포의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다. 우리 사이의 간극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심연임을 알면서도 말이다. 길가메시 모순과 야성적인 힘으로 가득 찬 남자. 치명적인 매력을 가졌으나 독선적이고 오만했던 영웅이 마침내 저물어가는구나. 진심으로 동정심과 슬픔을 느끼지만 그의 최후만큼은 나조차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다. 렌달 역시 피를 토하며 가슴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다. 하늘에 솟은 거인을 올려다보는 그의 눈에도 두려움은 없었다. 이 전장에 발을 들이기 전부터 이미 죽음을 각오했던 것이리라. 얄리의 전사들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그저 쓰디쓴 웃음을 지을 뿐이다. 격차가 이토록 압도적이라니. 도대체 우리는 무엇과 싸우고 있었던 것인가? 후회하느냐? 내가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며 물었다. 황금빛이 내 온몸을 감싸고 거대한 형체는 영원한 존재의 신비로움과 위엄을 뿜어냈다. 후회라고? 아니, 이것은 그저 선택이었을 뿐이다. 길가메시가 다시 한번 피를 한 움큼 쏟아냈다. 이 순간 얄리 문명은 패배를 선언한다. 이토록 거대한 존재에게 도전했다 패배했으니 그 의미는 모두가 알고 있다. 세상에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고개를 돌려 퇴각하는 군대를 바라보았다. 이성을 잃은 자들의 비명소리가 대지를 가득 채웠다. 몰살이다. 멸망이야. 그들이 공포에 질려 울부짖는다. 절망 속에 웃음을 터뜨리는 꼴이 완전히 미쳐버린 모양이다. 내가 이토록 많은 생명을 좌지우지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절망 속에 웃음을 터뜨리는 꼴이 완전히 미쳐버린 모양이다. 한 문명의 흥망성쇠를 내 손 안에 쥐고 흔드는 날이 올 줄이야. 저물어가는 영웅왕을 바라보며 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에게도 멸망이 찾아오는 것인가? 우리가 수많은 거수들을 말살했듯 그대가 우리를 멸하려는 것인가? 그들을 대신해 복수하려는 것인가? 파멸의 문턱에 서서도 그에게선 여전히 일말의 두려움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다. 나의 경고를 무시했으니 너희를 멸하리라. 너희는 온 세상의 생태계를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너무나 많은 종을 멸종으로 몰아넣었어. 더 이상 무분별한 번식을 방치할 수 없구나. 길가메시는 그 말을 듣고 안도 섞인 미소를 지었다. 그대는 내게 문명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적이 있었지.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물어도 되겠는가? 우리 왕께서 지혜로운 거인에게 답을 청하고 계신다. 주변에 모두가 숨을 죽인 채 하늘 높이 솟은 거인을 향해 시선을 모았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다. 지혜로운 거인 또한 말이 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울림이 구름을 뚫고 무너진 스톤하트 시티의 폐허 위로 쏟아졌다. 질문하라. 그 순간 온 세상이 정적에 잠긴 듯했다. 피에 젖은 대지가 완전히 멈춰섰다. 도망치던 수많은 병사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의 거인을 올려다보았다. 어떻게 우리를 멸할 것인가? 물로 멸하리라. 나는 잠시 멈췄다가 차분히 덧붙였다. 대홍수를 내려 너희 문명 전체를 휩쓸고 삼켜버려 너희가 남긴 모든 흔적을 지워버릴 것이다. 순식간에 대지가 숨을 멈췄다. 모든 영혼이 죽은 듯 고요해졌다. 이 땅은 타락하고 악인들이 넘쳐나니 지혜로운 거인께서 대홍수로 정화하시리라. 하지만 아무리 강한 거인이라 해도 어떻게 온 세상을 뒤덮을 홍수를 일으킨단 말인가? 이건 더 이상 짐승의 힘이 아니다. 차원이 다른 무언가야. 모두가 숨을 삼켰고 얼굴은 공포로 창백해졌다. 잠시 동안 누구도 이 전설적인 존재를 묘사할 말을 찾지 못했다. 나의 두 번째 질문이다. 이 세상은 하늘의 돔 아래 평평한 사각형인가? 현자 거인이여, 당신의 정체는 대체 무엇입니까? 어째서 우리에게 문명의 불꽃을 주었으며 어째서 우리가 다른 종족을 학살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까? 모든 생명이 평등하다고 하셨지요. 미개한 자들이나 지혜로운 자들, 심지어 식물들까지 전부 똑같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 것입니까? 나는 고개를 살짝 숙여 최후의 시간을 맞이한 이 영웅 왕을 내려다본다. 거인은 스톤하트 시티 전체를 굽어살피고 거대한 목소리가 대지에 내려앉는다. 이 땅은 내가 창조한 세상이다. 너희는 모두 나의 아이들이니라. 야만적인 종족도, 지혜로운 종족도, 식물도 모든 종이 나의 아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두 평등하다. 공기가 얼어붙는 것만 같다. 지상의 모든 이들이 거칠고 가쁜 숨을 몰아쉰다.
그 소리는 점점 커지며 퍼져나가고 광기 어린 숨소리가 파도처럼 몰아친다. 길가메시는 즉시 할 말을 잃고 얼굴은 불신으로 가득 차더니 이내 웃기 시작한다. 웃음소리는 점점 커져 걷잡을 수 없는 포효가 된다. 흥미롭군. 정말 흥미로워. 도대체 우리 무엇과 싸워왔단 말인가? 전설 속의 현자 거인은 짐승 따위가 아니었어. 우리가 상상하던 그런 존재가 아니었단 말이다. 만물을 창조한 전능한 주인, 세상 그 자체를 만든 창조주였던 거야. 이런 존재는 오직 신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겠지. 이 땅의 부족민들에게는 지금까지 신이라는 개념조차 없었다. 내가 세운 문명의 기록을 얄리 창세기라 이름 붙일 만큼 오만했지. 내가 문명을 창조했다고 믿으면서 말이야. 하지만 진정한 창조주는 처음부터 현자 거인이었다. 모든 생명체는 그의 아이들이고 이 얼마나 가늠할 수 없는 힘인가. 그런데 감히 내가 대항하려 들다니. 길가메시의 목소리가 갑자기 끊긴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웃음이 터져나온다. 웃으면 웃을수록 그 웃음은 더욱 거침없어진다. 내 마음속엔 아무런 감흥도 없다. 우뚝 솟은 거인은 도시의 끝에 서서 실성한 듯 웃는 이 무너진 왕을 묵묵히 지켜본다. 본래 인내심이 강한 편이라 그의 반항과 죽어가는 광기를 아무 말 없이 받아주었다. 마지막 질문이다. 우리의 세상을 창조하는데 며칠이나 걸렸지? 길가메시가 화살처럼 질문을 쏘아붙인다. 정말로 잠시 생각에 잠기게 만든다. 과수원을 샌드박스로 개조할 때 흙을 파내고 산과 강을 직접 손으로 빚어야 했다. 흙을 파내고 그 사각형의 땅을 완성하는데 꼬박 일주일이 걸렸지. 그래서 솔직하게 대답한다. 이 땅을 창조하는데 7일이 걸렸다. 7일이라니. 신이 만물을 단 7일 만에 만드셨단 말인가. 길가메시는 충격에 빠진다. 그는 앞으로 고꾸라져 눈물을 흘릴 때까지 웃어댄다. 그 순간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부서지는 심장 소리, 그의 자부심, 반항심, 그 모든 것이 먼지가 되어 흩어진다. 정신의 죽음보다 더한 슬픔은 없다. 7일. 정신이 서서히 흐려지는 와중에도 그는 계속 웃는다. 그리고 멍한 상태에서 어린 시절 거대한 손바닥 위에 서서 이 존재에게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을 떠올린다. 문명이란 무엇입니까? 문명은 불꽃이다. 지식이며 질서이다. 그리고 지혜로운 종족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가진 가장 위대한 힘이지. 길가메시의 웃음소리는 점점 커져 바람과 언덕을 넘어 강과 숲으로 울려 퍼진다. 이 땅의 모든 키팅킨들이 멍하니 고개를 든다. 마치 얄리왕의 단말마와 같은 통곡을 듣기라도 한 것처럼 수많은 이들이 흐느끼며 부르짖는다. 슬픔에 잠긴 얄리의 노래, 위대한 왕의 몰락을 애도하는 민요가 울려 퍼진다. 이날 도시의 끝에서 전설적인 영웅왕 길가메시는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역사의 한 페이지 속 먼지로 사라진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영웅왕의 마지막을 지켜본다. 너에게서 그 무엇도 빼앗고 싶지 않았다. 네가 원했던 모든 것, 네가 물었던 모든 질문에 나는 솔직하게 답했다. 그저 나에겐 내게 불로장생을 줄 힘이 정말 없었을 뿐이다. 나 자신조차 죽음의 문턱에 서 있으니 말이다. 어째서 일이 이렇게까지 되어야만 했나? 왕께서 서거하셨다. 우리들의 왕께서 창조주에게 칼을 겨누었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왕 길가메시께서 돌아가셨다. 우리는 패배했다. 수많은 키팅킨들이 광기에 휩싸여온 땅에서 통곡한다. 나는 그 모든 광경을 위해서 묵묵히 지켜본다. 이 키팅킨들이 대체 어디로 도망칠 수 있겠는가? 세상의 끝으로라도 가려는 건가? 믿을 수 없군. 정말이지 믿기지가 않아. 기록관 밤에는 스톤하트 시티의 드높은 성벽 위에 서서 위대한 영웅왕이 패배하여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본다. 끔찍한 진실을 깨닫자 식은땀이 그를 적신다. 기록해야 해. 죽기 전에 모든 것을 기록해야만 한다. 후세 사람들을 위해 이 세상의 진실을 남겨야 해. 기록관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벌벌 떨며 파른 땀으로 젖어든다. 그는 방금 길가메시가 현자 거인을 향해 영웅적으로 돌격하던 장면의 기록을 마친 참이었다. 그리고 이제 떨리는 손으로 다음 페이지를 넘겨 새로운 장을 기록하기 시작한다. 얄리 창세기, 얄리 왕국편. 현자 거인은 사실 창조주이시다. 말년의 길가메시는 감히 창조주에게 칼을 겨눌 정도로 오만방자해졌다. 그는 신의 피를 탐하여 영생을 거머쥐려 했다. 그리고 마침내 창조주의 진노를 샀노라. 창조주께서 지상의 백성들을 굽어 살피시니 그들의 죄가 구원받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도다. 이에 얄리 문명을 파괴하고 대홍수를 일으켜 모든 생명체를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셨다. 하늘이 떨린다. 대지가 비명을 지른다. 도시 전체에 공포가 몰아치고 모든 영혼은 부서지기 직전의 패닉 상태에서 떨고 있다. 회개하라. 신의 형벌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를 것이다.
우리의 척추를 산산조각 낼 것이다. 대홍수가 우리의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며 우리의 문명을 지워버릴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금발의 청년 하나가 보따리를 든 채 내 발치에 나타났다. 그가 그것을 열자 안에는 잘린 머리가 들어있었고 그는 외쳤습니다. 위대하고 지혜로운 것이니시여. 숲의 왕 엔키두가 당신의 용서를 구하나이다. 나는 조금 당황했다. 3명의 왕 중 오직 2명만이 왔다. 숲의 왕은 오지 않았다. 대신 겐조가 이곳에 무릎을 꿇고 땅에 몸을 바짝 엎드린 채 간청하고 있다. 우리 얄리 사람들은 그저 야만적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엔키두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문명을 선사하신 분께 칼을 겨누느니 왕의 명령에 거역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악에 물든 것은 아닙니다. 천벌을 내리시더라도 부디 얄리 사람들에게 마지막 희망의 실살이 하나만은 남겨주소서. 이 말을 듣고 엔키두가 한 일을 알게 되자 나는 긴 한숨을 내번졌다. 솔직히 길가메시가 그렇게까지 나갈 줄은 몰랐다. 그들을 완전히 전면시킬 생각은 없었지만 그들의 무모함과 몰지각하고 광기 어린 반역, 잔인함과 포악함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야 했다. 사람들을 데리고 거대한 세계수를 베어 방주를 만들어라. 남는 공간이 얼마든 이 땅의 모든 종의 씨앗을 적어도 한 쌍씩 보존하라. 그리고 그곳을 엔키두의 숲 요새에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로 채워라. 내 곧 대홍수를 내리리라. 나는 뒤돌아 걸어갔다. 주변에서 안도와 경외심의 찬 목소리들이 떨려 나왔다. 우리는 패배했지만 멸망하지는 않았다. 희망의 불꽃이 살아남았어. 창조주님의 자비에 감사드려라. 이 모든 것이 숲의 왕 엔키두께서 창조주님께 우리의 선함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야만인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구원받을 기회가 있어.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 엔키두를 찬양하라. 위대한 숲의 왕을 찬양하라. 서기 바무는 멀어져 가는 것이 내 뒷모습을 보며 기쁨과 안도의 눈물을 흘렸고 세상을 끝내려던 신의 마음을 움직인 숲의 왕 엔키두의 의로운 행동과 창조주에게 감히 맞섰던 자들에게 주어진 생존의 기회를 기록하며 얄리 창세기를 격렬하게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신께서는 겐조에게 방주를 만들어 대홍수를 피하라고 명하셨다. 나는 마당으로 돌아와 정리를 좀 하고 예전에 써니와 쇼핑 갔을 때 샀던 고압 세척기를 찾으려 정원 구석을 뒤졌다. 이렇게 빨리 쓸 일이 생길 줄은 몰랐다. 고압 세척기를 준비하는 데 걸린 짧은 시간, 고작 10여 분 동안 샌드박스 안에서는 이미 120일이 흘렀다. 수많은 형체가 가속된 속도로 흐릿하게 지나간다. 그들은 태고부터 서있던 세계수를 베어 거대한 방주를 만들었다. 그 위에 모든 생물의 씨앗과 온갖 거대 야수의 새끼들을 실었으며 세상의 모든 종이 그 하나의 거대한 배 안에 응축되었다. 다행히 샌드박스가 그리 크지 않아 모든 것이 꽤 빽빽하고 가깝게 모여 있었다. 이제 전부 씻어버릴 시간이다. 나는 샌드박스로 걸어 들어가 10여 미터 거리에서 고압 세척기를 들어올리고 꾸준히 훑어 내려갔다. 하얀 고압의 물줄기가 정원의 도시 국가지역을 강타했다. 광활한 숲의 나무들이 쓰러졌다. 거대한 도시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수많은 생물들이 뒤따라오는 거대한 흰 홍수를 필사적으로 피해 숲에서 도망쳤다. 하지만 결국 그들 모두 집어삼켜졌다. 천지가 순식간에 색을 바꾸는 듯했다. 눈부시게 하얗고 광활하며 끝이 없었다. 겐조는 모두를 이끌고 방주에 올라 경외심에 찬 눈으로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그것은 심연으로부터 찢겨 열린 하늘이었으며 순수한 공포의 광경이었다. 마치 심연의 모든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활짝 열린 것 같았다. 끝없는 하얀 급류가 구름에서 쏟아져 내려 대지의 모든 곳을 씻어냈다. 온 세상이 거대한 흰 파도 아래 삼켜지는 동안 오직 방주만이 차오르는 물 위에 떠 있었다. 대홍수는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서 거대한 하얀 폭포처럼 쏟아졌고 산과 강을 가리지 않고 그 물결 아래 묻어버리며 포효했다. 이 얼마나 두려운 힘인가. 단 한순간에 세상을 끝내는 홍수가 내려앉았다. 방주의 가판 위에서 상인, 귀족, 평민, 그리고 노예들 모두가 망연자실한 침묵 속에 서 있었다. 그들은 동족들 중 가장 친절하고 평화로운 이들이었다. 신께서 죄악으로 물든 땅을 정화하기 위해 홍수를 내리신 것이다. 죄 있는 자들은 물길에 휩쓸려 갔다. 이날 대홍수가 세상을 끝냈다. 그날을 파멸의 날이라 불렀다. 얄리 문명의 마지막 광희 속에서 겐조는 마지막 얄리 사람들을 이끌고 방주에 올라 대홍수를 탈출했다. 배의 조용한 구석에서 서기 바무는 기펜을 움켜쥐고 앉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그 신성한 존재의 잔상에 빠져 멍하니 가판 위에 쓰러졌다. 우리 세상은 둥근 하늘 아래 평평한 사각형이다. 우리 세상은 신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단 7일 만에 창조되었다. 이 얼마나 헤아릴 수 없는 권능인가. 바문의 손이 떨렸고 눈물이 노쇠한 그의 눈을 흐렸다. 그는 자신의 상상력으로 빈틈을 채우기 시작했고 조용히 창조의 7일을 재구성하며 얀리 창세기의 마지막 구절을 적어 내려갔다. 첫째 날, 신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신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둘째 날, 신께서 이르시되 물들 사이에 공기가 있으라 하시니 하늘이 있었다. 셋째 날, 신께서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셨다. 물과 땅이 나뉘었다. 신께서 묻을 대륙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그리고 일곱째 날에 모든 창조가 완성되었고 신께서는 안식하시며 앞선 엿새보다 이날을 더욱 축복하셨다. 그 후 며칠 동안 사람들은 서기의 상상을 진실로 받아들였다. 마치 창조주가 직접 그들 앞에 창조의 7일을 펼쳐 보인 것 같았다. 하지만 신이 미천한 자식들에게 그런 것들을 일일이 설명해 주었을까? 상관없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믿기로 했다. 그 안에서 신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고 사람들은 그날을 거룩한 안식일이라 명명했다. 그렇게 이 땅에 하나의 풍습이 생겨났다. 사람들 또한 그날에는 쉴 것이다. 나는 한참 동안 고압 세척기를 가동하며 놓친 것이 없는지 확인한 뒤 마침내 전원을 껐다. 나는 그것을 다시 창고로 옮겼고 그렇게 파는 초기화되었다. 피팅킨의 끝없는 학살과 걷잡을 수 없는 과잉 인구는 샌드박스를 거의 한계 전까지 밀어붙였었다. 이제 각종의 한 쌍씩만이 남았으니 생태계는 결국 스스로를 회복할 것이다. 이번에는 그들이 조금은 절제하기를 바란다. 제네시스 코어가 내 곁에서 말을 건넸다. 당신의 개입이 없었더라도 그들은 모든 종을 집어삼키며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스스로를 파멸시켰을 것입니다. 이 방식이 재탄생을 더 앞당길 뿐입니다. 나는 길고 천천히 숨을 내번졌다. 난 네 생각만큼 연약하지 않아. 위로 따윈 필요 없다. 그저 마음이 조금 무거울 뿐이다. 그것뿐이야. 난 네 생각만큼 연약하지 않다고. 제네시스 코어가 말을 이었다. 수많은 백성과 종을 번식시킨 하이브퀸으로서 당신은 위대한 창조주입니다. 당신은 수많은 종의 흥망성쇠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관자놀이에 핏대가 섰다. 난 벌집의 여왕이 아니라 남자라고. 그 말 좀 그만해. 그것들은 전부 네가 하나하나 키워낸 포자들이잖아. 어쨌든 재탄생을 위해서는 책임감 있는 개체수 조절이 필수야. 나는 거기서 말을 끊고 마당 앞 의자에 앉아 가까운 과일을 조용히 한 입 베어 물었다. 내일은 마을에 나가서 과일을 몇 근 더 사와야겠군. 위암 환자라면 먹는 것부터 신경 써야 하니까. 한참 뒤 검은 노트를 다시 펼쳐 적어 내려갔다. 이 시대는 거대 야수의 시대다. 공룡의 시대였던 백악기에 빗대어 야수기라고 이름 붙일까도 생각했었다. 하지만 알리인들이 창세기라고 기록했으니 나도 이 시대를 창세기라 부르기로 했다. 지구로 치자면 운석이 떨어져 공룡이 멸종했던 백악기 말의 대멸종과 같다. 이곳에선 하늘에서 쏟아진 홍수가 거대 야수와 키틴족의 시대를 끝냈다. 나의 진화 기록에는 이것을 제네시스 대멸종이라 기록하겠다. 생각을 정리한 뒤 암흑기, 태양기, 신생기를 지나 네 번째 장을 넘겨 제네시스기, 지성체의 등장이라 적었다. 키틴족은 부족과 도시 국가 문명을 발전시켜 거대 야수를 몰아내고 패자가 되었으나 그들의 잔혹함과 야만성은 하늘이 용서치 못할 수준에 이르렀다. 대홍수가 내려와 모든 생명체를 쓸어버렸다. 제3차 대멸종이 폭발하여 전체 종의 99%가 사라졌다. 제3차 대멸종에 대한 기록을 마친 뒤 나는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던 중 온몸에 소름 끼치는 힘이 휘몰아치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나는 즉시 내 몸을 살피기 시작했다. 거울 속에 나를 보았다. 키가 어느새 184cm까지 훌쩍 자라 있었다. 이목구비는 더 뚜렷하고 잘생겨졌으며 고요하고 깊은 분위기를 풍겼다. 몸매는 완벽한 그리스 조각상처럼 강인하고 탄탄했다. 벗으면 근육질, 입으면 날렵하고 샤프한 체격. 이것이 제3차 대멸종으로부터 돌아온 힘의 피드백인가? 처음 두 번보다 수없이 강력했다. 이제 나는 엘리트 운동선수들과 대등한 수준이다. 주먹을 불끈 쥐자 터질 듯한 힘이 느껴졌다. 하지만 북유럽 신처럼 완벽한 외모와 비율은 솔직히 문제가 될 것 같았다. 한꺼번에 이렇게 변해버리면 써니가 기겁할 게 뻔하다. 분명 사진 보정 어플이라도 썼냐고 몰아세우겠지. 정말 큰일이군. 사람들이 날 연구하려 들지도 몰라. 내 유전자를 수정할 수 있나? 제네시스 코어에게 돌발적으로 물었다. 이 외모 향상 유전자들을 좀 낮춰줘.
이 정도 완벽함은 너무 눈에 띄어 길 가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를 정도라고. 솔직히 예전 모습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써니와 마을 이웃들에게 납둘시키는 것조차 이미 충분히 힘들었으니까 여기서 또 변하면 심각한 의심을 사게 될 거다. 플레이어는 유전자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선천적 능력이 있습니다. 키틴족 영웅으로서 플레이어는 자신의 유전자 서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키틴족 세포를 통합하시겠습니까? 난 이미 키틴족 영웅이다. 사실 전에는 내 몸이 너무 약해서 수정을 견딜 수 없었다. 이제 충분히 강해졌으니 드디어 키틴족 세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다. 완전한 인간으로 남을지 고민하는데 긴 시간을 쓰지 않았다. 어차피 목숨이 경각에 달린 처지니까 인간성에 집착하며 암이 날 데려가길 기다리는 건 전혀 즐겁지 않아. 평범한 사람으로 남는 건 조금도 흥미롭지 않다고. 키틴족 생명체가 되는 거, 그게 바로 진짜 재미지. 그래서 나는 나직하게 읊조렸다. 키틴족 세포통합 융합 시작. 순식간에 영혼 깊은 곳을 찢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다. 온몸에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비명을 지르며 침대 위로 쓰러졌고 이내 정신을 잃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땐 이미 3시간이 흐른 뒤였다. 몸은 짙은 회색의 불순물로 덮여 있었다. 급히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다시 내 몸을 살폈다. 몸이 확연히 다르게 느껴졌다. 피부 아래에서 무한한 잠재력이 요동치고 있었다. 이제 나는 진정한 키틴족이다. 가속된 세포 분열과 유전자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이다. 살며시 눈을 감자 어두운 내면의 공간에서 뒤틀린 이중 나선이 보였다. 인간 게놈의 방대한 정크 데이터들이 청소되고 최적화되어 필수적인 서열들만 남았다. 유전자 사슬의 대부분은 이제 공백 상태였다. 하지만 암세포를 제거하려 하자 제네시스 코어는 차가운 답변을 내놓았다. 핵심 유전 요소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천천히 깊은 숨을 내번졌다. 인간 게놈 자체를 잘라낼 방법은 없나 보군. 치료를 위해 다른 길을 찾아야만 한다. 그리고 제네시스 코어는 내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다. 암세포는 신체 내부의 반란군입니다. 숙주가 강해질수록 암세포 또한 강해집니다. 다시 말해 내가 강해진 만큼 암세포도 더 강력해져 내 안에서 미친 듯이 증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번 대멸종에서 조금만 더 많은 힘을 흡수했더라면 난 즉사했을지도 모른다. 섬뜩한 공포가 엄습했다. 제4차 대멸종의 피드백은 절대로 받아서는 안 돼. 심호흡을 했다. 경계를 늦추지 마라. 즉, 샌드박스의 생명체들이 날뛰고 난리를 쳐도 당분간은 대규모로 쓸어버릴 수 없다는 거다. 경계를 늦추지 마라. 판을 통째로 엎어버리는 짓은 이제 끝이다. 어젯밤 길가메시의 발악하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그의 모습은 내게 죽음에 대한 공포와 경외심을 남겼다. 나의 위암은 이미 중기를 넘어 말기로 치달았다. 죽음은 모든 생명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과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 대문으로 걸어갔다. 말기암 환자에겐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문명의 진화를 가속하고 초월적인 힘을 끌어내어 암세포에 대항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내야만 한다. 샌드박스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시들어 있었다. 남아있는 생명의 불꽃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현실의 하룻밤이 샌드박스 속에선 40-50년에 해당한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각종은 한 쌍씩 살아남아 천천히 개체수를 늘려가고 있었다. 그들은 신의 경고를 따르기 시작했다.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 생존에 필요한 식량 그 이상으로 불필요한 살상을 멈추고 다른 종의 번식과 성장을 돕기까지 한다. 그 사이 대멸종 이후 새로운 종들이 조용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군. 기이하고도 경이로운 생명들. 세상의 끝에서 다시 태어난 신선한 에너지가 느껴진다. 안정권에 접어들었어. 복구가 시작됐지만 아직 너무 느려. 내 병이 그때까지 버텨주지 못할 것 같군. 한숨이 절로 나오네. 제2의 샌드박스를 열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볼까? 별도의 진화를 실행할 새 세상을 고민해본다. 초월적인 힘을 가진 문명을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눈앞의 메인 샌드박스에선 이제 막 초월적인 힘의 불꽃이 튀기 시작했을 뿐 생각을 바꿔야겠어. 지능엔 한계가 없으니 기존의 진화를 뛰어넘는 무언가가 반드시 탄생할 터. 그렇다면 다른 이들의 지혜를 빌려보는 건 어떨까? 혼자 끙끙대는 건 한계가 뻔해. 머리를 맞대는 게 최고지. 사람들을 좀 끌어들여 볼까? 그래, 바로 이거야. 이번엔 판을 제대로 키워보겠어. 혼자서 종을 진화시키는 건 너무 외롭고 느려 터졌단 말이지. 다른 이들을 불러 모아 포자 진화 시뮬레이션을 돕게 만드는 거야. 예전에 즐겼던 스포어라는 게임이 떠오르네. 포자에서 시작해 온갖 생물로 진화하는 그 게임.
작은 보조 샌드박스를 만들어서 온라인 게임처럼 운영하면 어떨까? 장비를 통해 접속하게 해서 나 대신 신종을 진화시키는 거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사냥이나 레벨업 시스템 같은 건 없어. 끄덕. 이건 애초에 게임이 아니니까. 이건 진짜 세계라고. 마인크래프트 같은 오픈월드 샌드박스로 만들 계획이다. 세포 분열 속도를 만배로 높여서 유저들이 포자부터 직접 진화시키게 하는 거지. 분열, 성장, 진화, 그리고 죽음까지 직접 제어하며 완전히 새로운 생명체를 빚어내는 거야. 포자 진화의 한 사이클은 2, 3일 정도면 충분하겠어. 이건 그냥 문줄 떠오른 사이드 프로젝트일 뿐이야. 큰 공을 들일 필요도 없지. 메인 포커스는 여전히 거대 샌드박스다. 매라운드 가장 독특하고 유망한 종을 골라 메인 샌드박스에 투입해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 생각이다. 지능형 종족이 키틴족 하나뿐인 건 너무 단조로우니까. 단일 지능 종족이 지배하는 세상은 너무나 쉽게 무너진다는 걸 이미 뼈저리게 목격했지. 며칠이나 걸릴까? 한 3일 정도겠군. 요즘 기술이면 VR의 헤드셋을 인터페이스로 쓸 수 있을 거야. 집 앞마당에 30제곱미터 정도를 비워 작은 샌드박스를 설치한다. 익숙한 솜씨로 괭이를 휘둘러 기억 속 샌드박스 환경을 조성한다. 영차, 몸 상태가 훨씬 좋아졌어. 불치병이라지만 일할 기운 정도는 충분하다고. 하루 뒤 스팀 베테랑 유저 첸 원첸이 숨겨진 신작을 찾던 중 포자 진화라는 클로즈 베타 VR 게임을 발견한다. 설명란, 샌드박스 생명 시뮬레이션. 단 하나의 포자로 시작하는 무한한 진화의 가능성. 힐링 유저를 위한 최고의 선택. 뻔한 낚시성 게임이라 생각하며 비웃었지만 무려 73GB라는 엄청난 용량의 호기심이 폭발한다. 다운로드 완료. 등록을 마치고 VR 헤드셋을 쓴다. 말도 안 돼. 내 몸이 진짜 느껴져. 정말 바닷속을 헤엄치고 있는 것 같잖아. 첸 원첸의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한다. 상상을 초월하는 무언가를 만났음을 직감한 것이다. 하지만 게임이 시작되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아직 포자 형태니까. 단세포 생물은 먼저 눈과 시각 시스템부터 진화시켜야 한다. 죽고 또 죽는다. 셀 수도 없이. 세대를 거듭하며 번식과 진화를 반복한 끝에 마침내 눈을 띄운다. 이어 입이 생기고 사냥을 시작한다. 하지만 멸종은 순식간이었다. 눈은 너무 약했고 사각지대에서 적들이 계속해서 습격해왔다. 결국 도서관까지 달려가 생물 진화 서적을 몽땅 뒤지는 열정을 보인다. 반나절 후 드디어 간신히 살아남을 만한 종을 진화시킨다. 수많은 끈적이는 촉수가 거대한 중앙의 눈을 감싸고 그 아래엔 날카로운 송곳니가 가득한 입이 달렸다. 와하하, 드디어 해냈어. 성취감에 젖은 첸 원첸은 촉수 괴물을 이끌고 해안가로 상륙한다. 눈앞에 펼쳐진 리얼한 풍경에 압도당한다. 한편 나는 마당 입구에서 햇볕을 쬐며 사과를 아작아작 씹고 있었다. 저 멀리 기어나오는 해괴한 생물을 지켜보면서 요 강혹감을 감출 수 없다. 도대체 어떤 진화를 거쳐야 저런 게 나오는 거지? 몸뚱이의 3분의 2가 전부 눈이라니. 눈을 키우는데 미친 듯이 집착한 게 분명해. 저 눈 진짜 소름 끼치네. 몸의 대부분이 눈이라니. 존재 자체에 무슨 원한이라도 있는 건가? 진화 법칙대로라면 저런 쓸데없는 안구에 에너지를 쏟아붓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그런데 묘하게 끌리네. 아, 고대의 신화 속 사안에 악마 입을 아이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나? 또 땡땡 문 두드리는 소리. 써니가 내 식사를 챙겨왔다.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가다. 발밑에 입을 아이를 콰짓 밟아버린다. 콰짓, 고기 반죽이 되어버렸군. 게임 샌드박스 쪽 체내 화면에 다시 실패했습니다가 전멸한다. 멍하니 앉아 영문을 몰라 한다. 드디어 제대로 진화해서 세상을 정복하러 상륙했는데 뜬금없이 나타난 발에 발려 죽다니. 그 사이 나는 문을 연다. 써니가 밥을 건네며 마당을 쓱 훑어본다. 혼자 정원 가꾸면서 뭐가 그렇게 즐거운 거야? 정원 가꾸기가 은근히 힐링되거든. 그녀가 멍하니 나를 바라본다. 너 말이야. 뭔가 달라졌어. 분위기가 완전히 딴판이라고나 할까? 뭐랄까, 몸에서 막 오라가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아. 인생 치트키라도 쓴 거야? 옛날 모습으로 돌아왔을 뿐인데. 뭐, 그렇겠지. 하지만 3번의 대멸종을 겪으며 생긴 초인적인 기운은 쉽게 감춰지지 않는 법이다. 그녀의 이마에 손을 얹어본다. 열이라도 있는 거야? 써니는 이해하기를 포기하고 말을 돌린다. 아, 맞다. 하루 종일 여기 앉아있으면 안 심심해. 나랑 가끔 데이트할래? 나는 그녀를 빤히 바라본다. 진심이야? 그런데 네 여자친구는 어떻게 됐어? 요즘 통 안 보이던데. 헤어졌어. 암 진단을 받고 일을 그만두니 다 끝나버리더군. 그러니까 인생의 황금기의 말기 암에 걸리고
직장도 잃고 여자친구도 잃고 결국 시골에서 혼자 썩어가고 있다는 거네. 그거 정말 슬픈 이야기잖아. 네가 죽기 전까지 내가 여자친구가 되어줄 수도 있어. 어릴 적 꿈을 이루는 셈 치자고. 나 예전에 시한부 환자들 봉사활동도 했었어. 사람 돌보는 법은 잘 알거든. 요리도 해주고 외출도 시켜주고 말동무도 되어줄게. 네 마지막 날들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겠어. 내 마지막 날들이라니. 할 말을 잃었군.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본다. 정말이야? 여자친구로서의 의무도 다 포함되는 건가? 써니가 움찔한다. 그녀는 옷깃을 움켜쥐며 허둥지둥 몇 발자국 뒤로 물러난다. 이건 아주 순수하고 건전한 관계라고. 죽어가는 마당에 감히 나를 어떻게 해보려는 거야? 가짜 친구들이 세상에 널렸다는데 우리도 그냥 가짜 연인하면 되잖아. 난 정말 기꺼이 할 의향이 있다고. 이번 여름에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어. 나랑 같이 가자. 너 인물 좋잖아. 너랑 같이 나타나면 내 체면이 확 살 거라고. 내 친구들이 다 질투해서 미쳐버릴걸. 옷 고르는 것 좀 도와줘. 딱히 하는 일도 없잖아. 돈도 아직 남았을 테고 시간도 많은데 시원하게 써보자고. 한번 훑어보니 알겠군. 내가 제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왔다는 걸. 이 녀석은 옷이랑 돈, 그리고 남들 앞에 내세울 데이트 상대가 필요해서 나한테 온 거야. 이제 가짜 여자친구가 생겼군. 사실상 입주 보모를 들인 꼴이지만 금방 질려하는 성격이긴 해도 매일 신선한 밥을 해주니 적어도 밥 먹으러 마을까지 나갈 필요는 없겠어. 위암 환자는 먹는 걸 정말 조심해야 하거든. 길거리 음식은 꿈도 못 꾸지. 본론으로 돌아가자. 난 그 이블 아이 생명체를 연구해왔어. 한 마리는 죽였지만 그 종족은 여전히 어딘가에 존재해. 몸집의 3분의 2가 안구뿐이라 거의 멸종 위기군. 자연 선택은 그런 녀석들에게 자비가 없으니까. 하지만 초월적 종족이 될 잠재력이 있을까? 정신은 원시적이고 공격적이며 잔인하지만 그 거대한 눈은 비범한 정신력을 부여하지. 내버려두면 분명 멸종할 거야. 하지만 키틴족처럼 처음엔 취약해 보여도 내면에 진정한 힘을 숨기고 있을지도 몰라. 녀석들을 거대 샌드박스에 풀어놓겠어. 100에이커의 광활한 대지 한 구석에 늪지대를 만들 거야. 거름과 폐기물을 겹겹이 쌓아 땅을 비옥하게 썩혀야지. 미생물이 분해하며 늪가스를 내뿜는 끈적하고 부글거리는 늪이 될 거다. 그 다음엔 이블 아이들을 그냥 던져 넣으면 돼. 여긴 경쟁자가 없거든. 가장 약한 놈조차 마음껏 번식하고 불어날 수 있지. 결국 최초의 초월종이 될 수 있을지는 녀석들에게 달렸어. 그동안 게임 샌드박스는 난리가 났군. 제1호 플레이어 첸이 게시판에 상세한 리뷰를 올렸어. 핵심 주장은 100% 리얼한 감각. 어떤 생물로 진화하든 그 생물이 느끼는 모든 것을 그대로 느끼게 돼. 죽으면 새 계정으로 다시 시작해야 하지. 가이드도 없고 지름길도 없어. 리뷰 끝에 그는 이렇게 적었군. 내 목표는 전설의 드래곤으로 진화해서 거인이 사과를 깎는 앞마당으로 날아가 그 머리 위에 똥을 싸는 거다. 내 머리에 똥을 싸겠다고? 감히 나를 그렇게 자극하려 했던 지난 종족이 어떻게 됐는지 알기나 해. 조용히 그의 이름을 리스트에 추가한다. 100개의 슬롯이 순식간에 찼군. 수천 명의 네티즌이 클로즈 베타 권한을 더 달라고 애원하고 있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이걸로 돈 벌 생각 없거든. 불평할 테면 마음껏 해봐. 귀를 기울이는 순간 내가 지는 거니까. 규모를 키울 생각은 전혀 없어. 이건 언제나 소소한 개인 프로젝트일 뿐이야. 폭동이라도 일으켜보시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테니.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영원히 클로즈 베타일 거다. 거대 샌드박스에 다시 집중하자. 그게 진짜 작업이지. 지난 시대의 옛리 문명은 길가메시를 포함해 고작 3명의 초월자만 배출했어. 다음 문명에선 완전히 발달한 초월적 수행 체계가 나타나길 바라. 이상적으로는 마녀 문명이 좋겠군. 그 옛날 길가메시는 영약을 연구하기 위해 궁정 흑마법사들을 고용했었지. 그게 바로 마법의 초기 씨앗이었어. 연금술과 영약에 능통한 위대한 마녀가 나타나길 원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완전한 초월 체계를 구축하려면 샌드박스에는 연구 재료가 될 온갖 신비롭고 위험한 초월 종족들이 필요해. 거대 샌드박스의 늪지대를 확인한다. 현실에서 하루가 지났다. 이블 아이들이 엄청나게 번식했고 벌써 특수한 변이들이 나타나고 있군. 조용한 흥분이 밀려온다. 지난 100여 년 동안 포식자가 없는 새 환경에서 이블 아이들은 통제 불능 상태로 번식하며 어디로든 뻗어나갔어. 하지만 인구 과잉이 순식간에 닥치고 경쟁이 치열해지며 먹이가 부족해지자 녀석들은 서로를 찢어 죽이기 시작했지. 동족 상잔이 시작된 거야.
그러더니 서서히 다른 놈들과는 다른 입을 아이 하나가 나타났어. 그놈은 기묘한 정신력을 품고 있군. 눈이 마주치는 생물은 누구든 매혹에 걸려 스스로 죽음의 길로 걸어 들어간다. 이 최초의 초월종 이불 아이는 단숨에 정점에 올라 늪의 최상위 포식자가 되었어. 거칠 것이 없으니 녀석은 끝도 없이 번식하는군. 나약하고 평범한 이불 아이들은 무참히 학살당했고 마침내 온 늪이 매혹 능력을 갖춘 후손들로 가득 찼다. 초월적인 변종, 거칠게 소용돌이치는 영적 기운, 고요한 경외심에 몸이 떨린다. 제사기 시대가 지나서야 드디어 첫 번째 초월종이 나타났군. 그리고 지금 이 거대한 샌드박스에서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히틴족 무리가 늪지대로 발을 들인 것이다. 어느덧 2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배홍수는 이제 몇 세대 전의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얄리의 후예들은 이제 집승 가죽을 걸치고 있으며 옹기를 위해 빽빽한 털을 가질 필요도 없게 되었다. 검은 채모는 옅어졌고 각껍질은 서서히 사라졌다. 그들은 이제 직립보행을 하며 털로 덮인 유인원에서 창백한 피부를 드러낸 인간에 가까운 모습이 되었다. 체격은 점점 건장하고 강력해져 마치 서구적인 체형으로 변해갔다. 한때 그들에게도 찬란한 도시 국가 문명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조잡한 농촌 마을 수준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은 단 한 사람, 영웅왕 길가메시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었으니까. 그 위대한 왕은 홀로 세상의 모든 맹수를 제압하며 얄리족을 먹이사슬의 정점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그가 없으면 그들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청동도 철기도 없이 그저 투박한 돌창과 몽둥이뿐이다. 그런 걸로 어떻게 거대 맹수와 맞서 싸우겠는가? 유일한 문명의 보물, 단절에 검해하는 길가메시와 함께 대홍수의 끝없는 심연 속으로 가라앉았다. 이제 바빌론 부족의 추장딸 모가가 서서 한숨을 내쉰다. 얄리 시대는 눈부셨지. 단 한 사람이 이끈 전설의 시대였어. 영웅왕 길가메시. 그의 이야기를 돌에 새긴 것도 당연해. 그의 영광스러운 매 순간이. 하지만 우리 시대는 시들고 무너지고 있어. 신이 하사한 것만 잃어버리지 않았어도 힘의 피가 없더라도 이렇게 고통받지는 않았을 텐데. 문명, 우리 마음속에 깃든 힘. 나 모가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고 싶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 모가의 표정은 확고하다. 부족에서 가장 용감하고 영민한 그녀는 체력은 남자들보다 약할지 몰라도 전투기술만큼은 대부분을 압도한다. 그녀는 곁에 있는 전사들에게 몸을 돌린다. 정찰 결과는 어떠냐? 거대한 늪지대입니다. 한 전사가 대답한다. 끝없는 진흙과 어둠뿐입니다. 아마 대홍수 이후 물이 고여 형성된 것이겠지요. 내부의 생태계는 아주 번성하고 있습니다. 도처에 열매가 널려 있어요. 당연하지. 내가 배설물과 쓰레기로 이 늪을 만들었으니까 식물들이 폭발적으로 자라는 게 당연해. 모가는 검게 펼쳐진 늪을 응시하며 천천히 숨을 들이쉰다. 이곳을 부족의 다음 채집지로 점 찍으려는 순간 무언가 그녀의 신경을 건드린다. 잠깐, 두 사람이 사라졌어. 모두가 서로를 쳐다본다.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무언가 잘못됐어. 거대 맹수들은 이 늪에 들어오기엔 너무 커. 가라앉아 버릴 테니까. 놈들의 흔적도 전혀 없어. 이 늪에 작은 무언가가 우릴 사냥하고 있다. 모가는 망설이지 않는다. 그녀는 일행을 뒤로 물린다. 20명 전원이 퇴각한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늪에서 무언가 튀어나온다. 썩은 해조류 같은 촉수가 온몸을 휘감은 회흑색의 공포. 몸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핏발선, 거대한 진홍빛 눈동자가 압도적이다. 아름답다. 세상에 어떻게 저런 존재가 있을 수 있지? 몇몇 전사들이 그 거대하고 핏빛 어린 시선과 마주치자 마치 여신이라도 본 듯 넋을 잃는다. 그들은 홀린 듯 비틀거리며 놈을 향해 걷잡을 수 없이 달려나간다. 이봐, 멈춰. 가까이 가지마. 모가는 즉시 알아차린다. 저 거대한 눈, 먹잇감을 매료시켜 스스로 걸어들어오게 만드는구나. 아까 사라진 두 사람도 저놈에게 직접 걸어들어간 거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을 선택한 거지. 그녀는 결단을 내린다. 홀린 자들은 버려라. 도망쳐. 하지만 그 순간 그녀가 멈춰선다. 그녀의 눈이 타오른다. 대체 어떤 생물이기에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약하고 흐물거리는 뼈 없는 촉수에 저 터무니없이 큰 눈뿐인데 상식을 뒤엎는 힘을 지니고 있다니. 자신보다 훨씬 강한 존재를 파괴할 수 있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 우리도 저토록 작지 않은가? 모가의 눈동자 너머로 이름 모를 불꽃이 일어난다. 무시무시한 생각이 뿌리를 내린다. 내가 저 힘을 갖겠어. 벼랑 끝에 몰린 부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어. 놈을 죽인다. 그러고 나서 도망치는 거다. 모두가 충격에 휩싸여 얼어붙는다. 그녀는 몸을 돌려 흰 깃털이 달린 창을 높이 쳐든다.
위에서 한 줄기 빛이 쏟아져 내려 그녀의 매서우면서도 아름다운 얼굴을 비춘다. 마치 신화 속 전쟁의 여신이 강림한 것 같다. 나를 따르라. 우리가 저놈을 죽인다. 시체는 내가 직접 마을로 가져가겠다. 더 나타났습니다. 놈들이 오고 있어요. 누군가 소리친다. 늪의 어두운 심연 속에서 더 많은 거대. 눈촉수 괴물들이 진흙을 헤치며 기어 나온다.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려 비웃음이 나올 지경이지만 그 힘만큼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스럽다. 저 눈들에 둘러싸이는 날엔 끝장이다.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한 마리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모가는 돌창을 낚아채고 정면으로 돌진한다. 이 순간 그녀는 부족에서 가장 두려움 없는 전사다. 창을 내지르자 갓난아기의 울음소리처럼 날카롭고 거친 비명이 터져나온다. 그 연약한 거대 눈이 터져나가며 끈적한 피가 허공으로 흩뿌려진다. 그녀가 멈춰서자 눈빛이 벌려빈다. 이 무슨 생물인가? 우리보다 약하고 흐물거리는 촉수에 우스꽝스럽게 큰 눈을 가졌으면서도 이해를 초월하는 힘을 품고 있다니. 자신보다 훨씬 거대한 존재를 파괴한다. 우리도 저들처럼 작지 않은가? 어째서 저들만이 그런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단 말인가? 모가의 눈 속에서 똑같은 무명의 불꽃이 타오른다. 그 소름 끼치는 생각이 이제 완전히 깨어났다. 내가 저 힘을 취하겠어. 우리 부족을 다시 일으킬 거야. 놈을 죽이고 여기서 벗어난다. 일행이 숨을 들이킨다. 그녀는 몸을 돌려 흰 깃털창을 치켜든다. 차갑고도 숨막히게 아름다운 얼굴 위로 빛이 내리쬐다. 신화 속 전쟁의 여신이 따로 없다. 나를 따르라. 죽여라. 시체는 내가 회수하겠다. 더 몰려온다. 늪의 어두운 심연에서 촉수 괴물들이 기어나온다. 기괴할 정도로 느리지만 그 파괴력은 압도적이다. 그 눈들이 포위망을 좁혀오면 모든 게 끝이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모가가 돌창을 움켜쥐고 돌격해 단숨에 찌른다. 울부짖는 아기처럼 날카롭고 생생한 비명이 터져나온다. 거대하고 연약한 눈이 폭발하며 피와 악취가 허공을 뒤덮는다. 끈적한 액체가 모가의 얼굴에 튀어오른다. 그녀가 한 손으로 사체를 치켜들고 끈질긴 촉수를 끊어내며 돌아서지만 이미 대여섯 마리의 핏빛 눈들이 그녀를 에워쌌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나를 따라라. 돌파한다. 뒤따른 것은 처참한 도살뿐이었다. 30명 가까운 사냥꾼들이 대부분 목숨을 잃었다.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망설임이 그들을 포위망에 가두었다. 죽음의 저주가 내린 이 늪을 탈출한 건 단 3명뿐. 모두 사라져 버렸다. 바위처럼 단단하던 모가조차 무너져 내려 오열한다. 수년간 부족의 강한 사내들이 맹수 사냥 중에 죽어나갔다. 1000명에 달했던 부족은 이제 장정 100명만 남았고 그중 3분의 1마저 사라졌다. 멸망의 위기다. 우리 부족은 어차피 결국 멸망할 운명이었어. 이대로 썩느니 끝까지 싸워보겠어. 모가는 깊게 숨을 몰아쉬며 사안의 사체를 노려본다. 그 모든 피가 헛되지 않게 하겠어. 이 괴물의 사악한 피가 진정 쓸모 있기를. 수년 동안 수많은 이들이 길가메시 같은 영웅왕의 힘을 얻고자 맹수의 피와 융합을 시도했다. 신의 힘이 담긴 피를 수혈받은 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었다. 오직 진정으로 특별한 존재의 피만이 가능성을 품고 있는 듯하다. 어쩌면 이 생물의 피는 전혀 다른 종류의 힘일지도 몰라. 모가가 소수의 생존자와 돌아왔을 때 그녀의 아버지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제정신이냐?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검은 가죽옷을 입은 중년 남자가 언덕 위에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서 있다. 미친 개냐? 네가 저지른 짓을 아느냐고. 검은 가죽의 사내는 숨을 헐떡이며 그녀를 내려다본다. 미치지 않았어요. 우리 애감 이제 남은 길이 없단 말입니다. 썩어 문드러지느니 싸우는 게 나아요. 제2의 길가메시를 찾아내 이 문명을 이끌 수만 있다면 그것만이 멸망을 피할 유일한 길입니다. 그건 불가능해. 추장이 천천히 고개를 가로젓는다. 오직 신께서 내려주신 힘의 피만이 진정한 강함을 줄 수 있다. 이런 사악한 것과 융합한다면 설령 성공한다 해도 신의 벌을 받을 것이다. 힘에는 선악이 없습니다. 신성한 힘의 피를 가진 자들도 폭군이 되어 자신들에게 힘을 준 신에게 애아를 휘두르지 않았습니까? 어둠의 힘을 가졌더라도 마음이 선하다면 무고한 이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생물은 우리보다 약하지만 불가능한 무언가를 품고 있어요. 만약 우리도 그것을 가질 수만 있다면 추장은 거친 숨을 내번지며 침묵한다. 이것은 자신의 죽음보다 더 무거운 선택이다. 그는 고집센 딸을 내려다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한다. 하지만 우리에겐 남은 사람이 없구나. 200년 동안 대대로 젊은이들을 맹수의 피와 융합시키려 보냈지만 세대를 거듭하며 목숨만 버려왔지. 그래서 우리가 이토록 적게 남은 게야. 이번에는 여자들이 가겠습니다. 막사 안이 죽은 듯 고요해진다.
반나절 뒤 부족의 가장 높은 곳에서 거대한 횃불이 타오른다. 모가가 모두를 불러 모은다. 우리가 이치기를 거부한다면, 얄리의 영광을 되찾고 싶다면, 다시금 위대한 영웅왕이 일어서는 것을 보고 싶다면 죽음조차 우리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 위대한 영웅왕 길가메시는 말씀하셨다. 자연에 맞선 인류의 역사는 용기와 창가의 역사라고. 오늘 역사는 우리의 행보를 기록할 것이다. 내일 새벽 이곳으로 모여라. 부족을 위하여. 인류의 창가는 용기의 창가다. 아래에 선 여인들은 침묵 속에 아이들을 부둥켜 안는다. 모두가 알고 있다. 살아서 돌아올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수많은 여인이 선택을 내린다. 그녀들은 결행할 것이다. 수많은 낮과 밤이 흘렀다. 남편도 아버지도 죽었으며 아들들 또한 머지않아 죽어갈 것이다. 그녀들에게 무엇이 남았는가? 그녀들 자신뿐이다. 이제 아무도 그녀들을 지켜주러 오지 않는다. 오직 스스로만이 할 수 있다. 이날은 피와 참혹함으로 물들었다. 수많은 여인이 사안의 피와 융합하기 위해 나섰다. 400명이 넘는 시신이 바닥을 뒤덮고 고통 속에 얼굴이 굳었으나 단 3명이 살아남았다. 모가와 다른 2명, 키르케와 프로스트송이다. 이 3명은 고대 석판에 영원히 새겨지게 된다. 피바다와 쓰러진 여인들 사이로 피에 젖었으나 굴하지 않은 3명이 타오르는 거대 횃불을 에워싸고 서 있다. 후세에 새마녀라 불리게 될 벽화의 모습이다. 그녀들은 문명의 불꽃을 미래로 이어갔다. 그 후 이 두려움 없는 세 여인은 부족을 새로운 시대로 이끈다. 그녀들은 사안처럼 날카롭고 강력하며 신비롭고 어두운 기이한 정신력을 발달시키기 시작한다. 서서히 맹수에게 대항할 힘을 얻어 전사들이 앞에서 버티는 동안 뒤에서 정신력을 투사해 적을 혼란에 빠뜨린다. 하지만 그 강력한 정신력은 예고 없이 폭주했고 남성과 가까워지는 순간 그 파동이 상대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그리하여 그녀들은 남성 곁에 갈 수 없는 정결한 여인이 되었다. 고독하고 건드릴 수 없으며 다가갈 수 없는 존재. 모가는 영광과 목적의식으로 불타오르며 지팡이를 휘둘러 부족을 전쟁과 맹수 사냥으로 이끈다. 프로스트송은 온화하고 따뜻하다. 그녀는 여인들을 이끌어 가축을 치고 약초를 가꾸며 병든 자들을 치료한다. 하지만 키르케는 달랐다. 그녀는 유부녀였다. 친밀한 순간에 폭주한 정신력으로 본의 아니게 남편을 죽이고 말았다. 그러나 그녀의 욕망은 압도적이었다. 그 맛을 본 이상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사안처럼 남성들에게 매혹 능력을 사용하여 탐닉했고 그 후엔 거의 항상 그들을 죽였다. 사내들이 의문사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키르케를 향해 저주를 속삭였다. 그녀는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며 원한을 품는다. 자신에게 저항하는 자들을 그녀는 정신력으로 저주한다. 감히 저항하려는 남자들은 모두 찢어질 듯한 두통과 눈 밑에 타오르는 검은 원을 얻게 되었다. 키르케는 부족 내에서 악의 화신으로 군림한다. 다른 2마녀가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녀를 죽일 수도 없었다. 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녀의 힘이 필요했으니까. 키르케의 공포 정치로 인해 여자의 지위는 신성한 영역까지 격상되었다. 그들 셋은 마녀라 불리며 권력과 어둠, 신비와 공포 그리고 절대적 지배의 상징이 되었다. 이날 이후 부족은 여성이 통치하는 마녀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성스러운 마녀의 창은 기록한다. 황폐해진 바빌론 부족, 소수의 남자들, 그리고 사안의 피를 마시고 탄생한 3명의 위대한 마녀를. 전쟁의 마녀 모가, 혼돈과 전투, 영광의 수호자. 저주의 마녀 키르케, 욕망과 파괴의 수호자. 봄의 마녀 프로스트송, 비술과 약초, 가축의 수호자. 나는 혼자 나직이 웃음을 터뜨렸다. 현실에서 고작 사흘, 그들의 세계에서는 300년의 기다림 끝에 대홍수가 남긴 폐허 위로 부활의 징조가 나타난 것이다. 게다가 하필이면 보조 유전자와 융합한 이들이 사안을 선택하다니. 길가메시는 배간 유전자와 융합해 신과 같은 괴력을 얻었었다. 이제 마녀라 불리는 이 여자들은 사안 유전자와 융합해 정신력을 손에 넣었다. 사안 종이 샌드박스 최초의 초월적 변종으로 등장하지 않았다면 이런 길은 결코 열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사안은 기대 이상의 결과물을 내게 안겨주었다. 마당문 앞에 앉아 사과를 아삭거리며 씹다 보니 혼자 생각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 다른 머리들이 필요해. 주변의 지혜를 빌려야 한다. 예를 들어 흰개미 유전자는 너무나 강력하다. 너무 방대한 공백 유전자 서열을 요구한다. 그만한 공백 서열을 가진 이는 거의 없지만 사안 유전자는 훨씬 약하다. 필요한 서열도 적고 살아남을 확률도 훨씬 높다. 400명이 죽고 3명이 성공했다. 하지만 여전히 길가메시에게는 한참 못 미친다. 평범한 야수와 싸울 때도 팀이 필요한 수준이다. 길가메시는 혼자서 모든 걸 쓸어버렸는데 말이지. 그들의 정신력 운용은 조잡하기 짝이 없다.
주술과 약초를 연구하고는 있지만 진척 속도가 너무나 더디다. 나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다시 인터넷을 뒤져본다. 서양 전통에는 요가와 명상이 있다. 동양 전통에는 도교의 내단 수련과 관상법이 있다. 모두 정신을 단련하는 방법들이다. 그들에게 명상의 씨앗을 심어주고 거기서부터 그들만의 마녀 수련법을 구축하게 하리라. 모든 길은 어딘가에서 시작된다. 돌다리를 두드리며 강을 건너듯 방향 없이 헤매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일단 방향이 정해지면 발전 속도는 상상을 초월해 빨라질 것이다. 하지만 저 새마녀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지혜의 거신으로 나타나 선물을 주는 건 이제 안 통할 테고 샌드박스 안에 작은 생명체들을 직접 조종할 수도 없다. 고민하던 중 게임용 샌드박스를 힐끗 보았다. 하드코어 유저 한 무리가 이미 육지로 진화해 올라와 있었다. 그들은 멀리 거대한 의자에 앉아 사과를 먹고 있는 압도적인 크기의 거인을 발견했다. 이 게임 진짜 미쳤네. 우린 말 그대로 누군가의 마당에 사는 벌레였어. 저 거인이랑 맞서 싸워야 하는 거야? 기괴하게 생긴 생명체 서넷이 옹기종기 모여 속삭인다. 이 게임 자유도가 소름 돋을 정도야. 일단 멀리서 지켜보자. 아직 쟤랑 싸울 준비가 안 됐어. 가까이 가지마. 밟히면 부활도 안 되니까 울고불고 해도 소용없다고. 유저 무리가 해안가 숲에 납작 엎드려 나를 뚫어지게 주시하고 있다. 이 작은 개미들이 나를 무슨 레이드 보스처럼 생각하며 떠들고 있군. 마당에 앉아 작은 생명체들이 수다 떠는 모습을 지켜본다. 진짜 지들이 주인공인 줄 안다니까. 딱딱딱. 써니가 먹을 걸 사들고 왔다. 좋아. 일단 밥부터 먹자. 나는 일어섰다. 뭐야? 지진인가? 거인이 일어났어. 튀어. 밟히면 끝장이야. 기괴한 생물 군단이 혼비백산하여 사방으로 흩어진다. 그들 뒤로 거대한 형체가 구름처럼 하늘을 가로지른다. 한 걸음이 수마일을 넘나들며 눈길조차 주지 않고 지나쳐간다. 거인이 돌아왔을 땐 파란색 도시락 가방을 들고 있었다. 거인은 다시 주저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다. 집밥을 먹으며 바빌론 부족의 새마녀에게 명상의 개념을 어떻게 전달할지 계속 궁리했다. 그러자 유저들이 다시 숲속에서 기어나와 웅성거린다. 보스가 걷기 애니메이션도 있네. 저거 밥 먹는 거야. 들키지 말고 노가다나 하자. 전략을 짜고 있는 작은 개미들을 보며 웃음이 나올 뻔했다. 하지만 그 순간 번뜩이는 생각이 스쳤다. 잠깐, 이건 포자 진화 샌드박스잖아. 나도 플레이어로 들어갈 수 있어. 포자에서 시작해 작은 생물로 진화한 다음 메인 샌드박스에 직접 침투하는 거다. 흥분을 가라앉히기가 힘들 정도다. 게임용 샌드박스를 만든 건 신의 한 수였어. 하지만 직접 들어가려면 먼저 방해꾼들을 치워야지. 1초 후 모든 유저의 눈앞에 메시지가 떠올랐다. 긴급 점검. 서버 종료까지 3, 2, 1. 공지가 뜨자마자 샌드박스 전체가 뒤집어졌다. 개쓰레기 운영자놈. 고작 3초. 이건 경고가 아니야. 이건 그냥 뺨을 후려치는 거지. 3초 만에 로그아웃. 완전한 암전. 유저들은 VR의 헤드셋을 벗어 던지며 분노를 터뜨렸다. 그들은 꿈에도 모를 거다. 내 앞에서 떠들어대던 그 한마디가 그들의 존재를 일깨워줬다는 사실을. 나 역시 게시판에서 운영자인 나 자신을 욕하고 있었지만 게임의 마력은 너무나도 강렬했다. 신속의 챗 녀석. 아직도 게시판에서 날 상대로 책략을 꾸미고 있군. 녀석이 먹고 있어. 녀석의 도시락통 안에 강력한 신경독 자폭 세포를 진화시켜 넣는 거야. 녀석이 우릴 먹겠지. 최소한 식중독에는 걸릴 거다. 난 쓰레기처럼 보이지만 실은 독을 품은 무언가로 진화하겠어. 어이가 없군. 지난번엔 내 머리 위에 오물을 투척하려 하더니 이젠 내 음식에 독을 타려고 해? 녀석의 이름 옆에 조용히 체크 표시를 하나 더 추가한다. 친구, 내 놈에겐 운이 아주 많이 필요할 거다. 게임 샌드박스를 오프라인으로 강제 전환한 뒤 흰색 고무호스를 들고 샌드박스 구역으로 가. 괭이로 파내어 30피트가 넘는 터널을 묻는다. 두세 개가 연결되었다. 이건 나만의 비밀 통로다.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지나갈 수 없어. 안으로 돌아와 VR 헤드셋을 쓰고 플레이어 계정을 등록한다. 날 욕했던 놈들 전부 기억해뒀어. 로그인, 어둠. 반나절 같은 시간이 흐른 뒤 내가 진화시킨 생명체가 마침내 육지로 기어 올라온다. 이 몸 기괴하군. 검은 깃털이 덥수룩한 새 눈까마귀다. 양옆에 평범한 눈 사이 중앙에 세로형 동공이 깃털에 덮여있다. 비행은 불가능하고 10에서 12피트 정도 낮게 활공할 뿐이다. 제네시스 코어. 이 까마귀는 입을 아이만큼이나 추하게 생겼는데 추한 것이 곧 강함이라는 법칙에 따르면 잠재력도 그만큼 높겠지? 안 그래? 제네시스 코어가 즉시 답한다. 초월적 잠재력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저 진화에 실패한 돌연변이일 뿐이죠. 하지만 뭐 어떤가.
모든 생명은 제각기의 방식으로 진화하는 법. 이블 아이는 우연에 우연히 겹쳐 만들어진 기적이었기에 복제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내 요구사항은 단순하다. 움직일 수만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두 샌드박스 사이에 숨겨진 터널로 들어선다. 빛이 스며들 때까지 긴 어둠의 구간이 이어진다. 정신을 차려보니 울창한 정글이 날 감싸고 있다. 우거진 천장, 선명한 초록빛 대지, 멀리서 들려오는 거대 맹수의 포효, 광대하고 거친 태초의 세계다. 침입 완료. 이 까마귀 발로 거침없이 걸음을 옮겨 바빌론 부족을 향해 직진한다. 부족의 건물들이 유기적인 패턴으로 대지에 퍼져 있고 제법 규모 있게 성장했다. 세마녀는 길가메시보다 훨씬 약하지만 거대 맹수들을 저지하기엔 충분히 강하다. 인류는 먹이사슬의 중간쯤에 위치한다. 최상의 포식자에게 맞설 순 없지만 더 이상 쉬운 먹잇감도 아니다. 안정이 확보되자 그들은 공격적으로 번식한다. 인구가 많을수록 더 많은 마녀가 탄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부족 너머 깊은 옥빛산 골짜기에 꿈결 같은 연못이 자리 잡고 있다. 3명의 아름다운 여인이 그 안에서 목욕을 하고 있다.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다. 세마녀는 이제 30대다. 이 세계에선 대부분의 사람이 노환으로 죽어가는 나이다. 동년배들은 거의 다 떠났지만 시간은 그녀들에게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그녀들은 마치 10대 소녀들처럼 빛나고 활기차며 강인하다. 길가메시는 보조 유전자를 융합한 뒤 200년 넘게 살았다. 이셋은 이제 겨우 30이다. 그녀들의 긴 수명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모가가 맑은 샘물에 나른하게 떠있다. 어젯밤 함께 자란 아이 한 명이 또 세상을 떠났어. 벌써 100발이었지. 세월이 흐르며 깨달았어. 우리 셋이 공유하는 것만이 영원하다는 걸.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해가. 오직 우리만이 그대로지. 뭐야? 너희 둘은 바빌론의 수호자랍시고 고고하게 앉아있지만 결국 외톨이잖아. 평범한 여자들이 부럽지도 않아? 남편이라든가 아이 같은 것들 말이야. 키르케, 입 조심해. 오래전 키르케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세마녀의 법을 맹세했다. 첫째, 이블 아이의 피를 마시기 전 여인은 순결해야 하며 절대 연인을 두어선 안 된다. 둘째, 마녀가 된 후에는 남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셋째, 영적인 힘을 사람을 향한 무기로 사용하지 않는다. 키르케는 이 3가지 모두 정반대다. 그녀의 정신력은 너무나 막대해서 감정이 조금만 격해져도 주변의 남자들을 죽게 만든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달 몇 명의 남자가 의문사했다. 최근 몇 년 사이 4명의 새로운 마녀가 나타났고 모가와 프로스트송은 마침내 키르케를 처단하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대면한 뒤 그녀들은 공포에 질린다. 키르케는 어느새 두 사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성장해 있었다. 두 사람의 힘을 합쳐야만 겨우 그녀를 억누를 수 있을 정도였다. 착한 마녀들이 스스로를 절제하는 동안 키르케는 자신을 완전히 해방시켰고 그 덕분에 그녀의 정신력은 더욱 강해진 모양이다. 다시 5년이 흘렀다. 바빌론 16년 키르케의 힘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둘이 힘을 합쳐도 그녀와 대등하게 맞서기조차 벅차다. 자, 아직도 궁금하지 않아? 그만 억누르고 자신을 해방하라고. 아니, 그 길은 틀렸어. 우린 정신력을 수련할 올바른 방법을 찾아야만 해. 그러면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 수밖에. 키르케의 표정이 싸늘하게 가라앉는다. 뼛속까지 시린 정신력의 냉기가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다. 물결이 밀려나며 소용돌이친다. 이 정도로 강해지다니. 모가와 프로스트 송의 안색이 변한다. 그녀들이 움직인다. 검은 지팡이를 든 4명의 새로운 마녀가 연못가에 나타난다. 모가가 계획한 일이다. 모든 마녀가 힘을 합쳐 키르케를 쓰러뜨리려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거지? 키르케의 정신력이 폭발한다. 물이 요동치며 소용돌이치고 충격파에 물고기들이 배를 뒤집으며 떠오른다. 이것이 바로 마녀의 힘인가? 차분하고 여유로운 목소리가 현장을 가로지른다. 검은 깃털의 새 눈까마귀.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생명체가 나무 위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저건 누구지? 이 연못은 영적인 오라로 봉인되어 있다. 어떤 남자도 접근할 수 없어. 저 녀석부터 죽여라. 키르케를 포함한 모든 마녀가 일제히 공격을 퍼붓는다. 가장 강력한 맹수조차 파괴할 집중된 정신 충격파. 그 모든 힘이 작은 새 한 마리를 향한다. 하지만 그 힘이 새 눈 까마귀에게 닿았음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떻게 그럴 수가. 모든 마녀가 마른 침을 삼키며 응시한다. 똑같은 생각이 그녀들 모두의 뇌리에 메아리친다. 대체 이건 무슨 힘이지? 명상의 힘이니라. 그녀들이 까마귀를 빤히 응시한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돈다. 대체 이 힘은 뭐지? 명상이다. 나뭇가지 위에서 내가 말했다.
사실은 아니지만 말이다. 그녀들에게는 영적인 힘이 유일한 무기다. 하지만 창세기 코어가 날 방어하고 있어서 전혀 닿지 않는다. 사실 난 그냥 이상하게 생긴 못생긴 작은 새일 뿐인데 당신은 누구죠? 마녀들은 난생 처음 보는 존재, 즉 말을 하는 초월적인 생물과 마주하고 있다. 고대의 전설이 그녀들의 뇌리를 스친다. 말을 하는 비인간적 존재는 지혜의 거인, 즉 창조주 그 자체다. 당신 혹시 신인가요? 그대들이 그렇게 믿는다면 나는 신이다. 나는 창조주께서 예전에 만드신 지혜로운 존재들 중 하나다. 그대들과 달리 나는 강력하지만 번식할 수는 없지. 나는 유일무이한 존재다. 나에게는 만물을 다스리는 지혜의 신 슈아노라는 이름이 주어졌다. 나를 머큐리라고 불러도 좋다. 바벨론 부족에게 불을 지펴주고 이 세상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왔다. 이 세상의 진리란 게 뭐죠? 진리는 모든 것이다. 모든 힘의 근원, 그대들이 보는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다. 나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세 가지 진리인 명상, 연금술 그리고 마법을 전하러 왔다. 모두의 표정이 완전히 뒤바뀐다. 과거 길가메시는 문명의 세 가지 선물을 받았다. 이제 그녀들이 세 가지 진리를 전수받을 차례다. 우리가 예시하기 속에 신 앞에 서 있다니. 이건 꿈일 거야. 첫째, 명상은 정신을 수양하는 길이다. 그것은 우리의 경지에 도달할 기초를 닦아주며 더 위대한 존재로 나아가는 길이지. 둘째, 연금술은 창조에 숨겨진 과학이자 진리의 문을 여는 열쇠다. 만물은 서로 상생하고 상극하며 변형된다. 그것이 바로 연금술의 원리다. 서로 생성하고 억제하며 끝없이 변하는 것. 그것이 연금술의 정수다. 그 깊은 비밀은 삼원 공식에 들어있다. 한 물질이 다른 물질을 부르고 한 물질이 다른 물질을 부정하며 한 물질이 다른 물질을 지배한다. 그녀들은 홀린 듯 집중하며 한 단어라도 놓칠까봐 잔뜩 긴장한 채 경청하고 있다. 셋째, 마법은 실로 놀라운 힘이다. 마법은 정신의 힘으로 불 속에서 흙을, 바다 깊은 곳에서 불꽃을 끌어내게 해주지. 그 하나의 근원에서 이 원리를 따르면 무수한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새돈박이 까마귀가 나뭇가지에서 내려와 바닥에 착지한다. 나는 생물체에서 빠져나와 샌드박스를 종료한다. 로그아웃, 인터페이스 종료, 끝. 대사 하나라도 틀릴까봐 그 연설을 몇 번이나 연습했는지 모른다. 연기는 역시 내 체질이 아니다. 암만 아니었어도 대본 따위 외우고 있지는 않았을 텐데. 신이 사실은 계약골이라는 걸 숨기면서 문명을 이끄는 건 정말 진 빠지는 일이다. 솔직히 말해보자. 길가메시는 우리 세계 크기로 치면 나를 한 손으로 으깨버릴 수 있는 존재다. 마녀들과 그녀들의 힘조차 죽음의 고비를 넘겨 얻은 것이고 내 손이 닿지 않는 초월적 생명들인데 난 여기서 현자인 척 신 노릇이나 하고 있다니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린다. 난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인데 로그아웃 후 샤워를 하고 게임 샌드박스를 다시 가동한다. 몇 분 만에 플레이어들이 접속해 욕을 하며 필사적으로 세종을 진화시킨다. 암 치료를 위해 세상을 샌드박스로 쓰다니 나 말고 이런 극단적인 짓을 할 사람이 또 있을까? 하지만 이 길은 가혹하다. 씨앗은 이미 심어졌다. 세 분야 중 내가 가장 원하는 건 연금술이다. 무엇보다 연금술로 암을 고칠 영약을 제조하고 싶지만 연금술은 신화 속에나 존재한다. 그것을 실제로 구현하는 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명상과 마법은 분명 효과가 있을 거다. 요가나 동양의 수련법 같은 것들은 모두 정신과 영혼을 확장하는 같은 원리의 변형들이다. 그 부분은 확실하다. 마법 또한 영적인 힘만 충분히 강해지면 응용법은 자연스레 따라올 터. 기초 공사는 끝났다. 이제 여기서 무엇을 만들어낼지는 그들의 몫이다. 초월종이 아직 너무 희귀하다는 점이 아쉽다. 이른바 이불 아이 같은 건 말이다. 더 다양한 종이 있어야 돌파구가 생길 텐데. 나는 한숨을 내쉰다. 플레이어들을 바라본다. 제발 얘들아 노력 좀 해보라고. 도움되는 걸 진화시키긴커녕 나한테 대항할 궁리만 하고 있다. 짐승 같은 녀석들. 어떻게 해야 이 녀석들한테서 가치를 제대로 짜낼지 고민해봐야겠다. 바로 그때 밖에서 써니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린치안, 우리 동창회 가기로 약속했잖아. 출발할 시간이야. 나는 눈을 깜빡이다가 기억을 떠올린다. 잠시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군. 새로 산 옷으로 갈아입고 밖으로 나간다. 헐. 거인이 다시 움직인다. 튀어. 거인이 공격한다. 난 다리가 6개라고. 너희보다만 빨리 달리면 돼. 작은 생물들이 발밑 땅바닥으로 흩어진다. 밟으려고 한 건 아닌데 말이야. 난 그저 이 공짜 노동력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지 생각 중일 뿐이다. 밖에서는 써니가 이미 스쿠터를 타고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시내로 달려가 어느 레스토랑 2층 개인실로 향해 문을 열었다. 젊은 사람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웃고 떠들며 음식을 먹고 있다. 내가 들어서는 순간 방 안이 발층 뒤집힌다. 누구야? 방 잘못 찾은 거 아냐? 써니가 내 뒤에서 나타나며 이 소동을 즐기는 듯한 표정을 짓는다. 이쪽은 내 남자친구, 린치안이야. 꽤 멋지지? 맞지? 오, 이건 전부 그녀를 위한 거야. 여자애들이 우르르 몰려와선 떠들썩하게 쳐다보고 있어. 난 그저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지. 그녀가 날 여기까지 끌고 온 이유가 바로 이거였군. 3번의 대멸종을 거치며 개놈 속에 쓸데없는 찌꺼기들이 전부 잘려나갔어. 이제 남은 건 완벽에 가까운 무언가뿐. 인간을 초월한 이 분위기는 숨길 수가 없군. 몇몇 녀석들은 짜증난 기색이야. 나한테 술을 먹이려고 다가오는군. 오는 자는 마다하지 않아. 사회생활로 다져진 짬밥이 있지.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이 녀석들은 꽤 솔직하네. 다행이다. 진짜 악의는 없어 보여. 하지만 이 몸은 좀처럼 취하지 않는걸. 서너 명이 뻗고 나니 더 이상 덤비는 놈이 없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어. 난 소파에 앉아 폰을 보며 써니가 지칠 때까지 기다려. 데려다 줘야 하니까. 근처에 있는 녀석들을 힐끗 쳐다봤어. 포자 진화 라이브 방송을 보고 있잖아? 이거 진짜 미쳤는데. 가능성이 말 그대로 무한대야. 슈퍼컴퓨터 같은 게 실시간 진화를 시뮬레이션하는 게 틀림없어. 이 플레이어 진짜 못하네. 빨리 오픈 베타 시작했으면 좋겠다. 안 나올걸. 유명한 분석가가 정식 출시는 없을 거래. 세계 전체를 시뮬레이션 하는데 필요한 연산량이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사실 플레이어 수 제한 같은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 이건 가상세계가 아니라 진짜 세계니까 말이지. 서버 따윈 필요 없어. 플레이어 수를 처리하는 건 오직 나의 의지뿐이다. 게임이 지독하게 하드코어하긴 하지만 100명은 너무 적어. 그냥 괴짜들 집합소일 뿐이잖아. 진짜 전문가들이 투입되어야 해. 옆에서 진화생물학을 공부하던 학생이 부러운 듯 쳐다봐. 진짜 생존 가능한 종을 진화시킬 수 있다면 전문가들을 들여보내야 해. 번뜩이는 영감이 나를 스쳤어. 그 한마디에 다음에 뭘 해야 할지 확실히 깨달았지. 오늘 써니와 함께 나온 보람이 있군.